제6부 갤리온선의 혈투. 미라는 스승 허준에게서 초보 수준의 관상학도 배운 바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는 버릇이 있었다. 외모로만 살펴보고 사람의 내면을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들 하지만 그녀는 마닐라에서 유다양과 헨리의 눈동자를 힐끗 본 것만으로도 그들이 위험한 사내들이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었다. 그들의 눈 속에서 뱀처럼 날름거리는 욕망의 혓바닥을 본 것이다. 유다양은 눈썹 숱이 적어 임기응변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언어구사 능력이 뛰어나 보였고 헨리의 눈썹은 윤기가 없었다. 두 사람 모두 눈빛이 흐렸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 눈동자가 안정되어 있지 않았고 이리저리 굴리는 것이 마음속에 뭔가 숨기는 것이 있어 보였다. 유다양은 코가 짧았고 헨리는 턱이 뾰족하여 눈치가 빠르고 약삭빠르다는 인상이 풍겼다. 유다양은 말이 많아 화제를 주도하려는 성격이었고 발이 넓다는 것을 과시하고자 했다. 헨리와 유다양은 항상 깔끔한 차림으로 다녔고 어떤 중요한 사안을 상의할 때엔 지금이 아니면 나중에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허준으로부터 배웠던 지식과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그녀는 헨리와 유다양이 사기꾼 기질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남을 해치는 기질을 가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특히 과묵한 헨리에게서는 젊었을 적에 좀 놀아본 남자 같은 인상이 풍겼고 겉으로는 소심한 듯 보이나 속은 엉큼한 사내라는 것, 그리고 영리함과 잔혹함을 숨기고 있다는 것과 생리적인 혐오감을 느꼈다. 그러한 느낌을 여자 특유의 육감이라고 한다.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육감. 그래서 오리엔토에 동승한 이래 지금까지 줄곧 에드문과 크리스천에게 제공되는 술과 음식을 아무도 몰래 체크하고 있었다. 조금도 방심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러다가 동업이 깨어지고 난 다음날 저녁 음식에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비소가 그들 세 사람의 음식에만 미량 섞여 있는 것을 알아챘다. 미라가 조선의 대궐에서 의녀로 일하고 있을 때 왕과 왕족들은 독사를 두려워하여 항상 의들과 의녀들에게 특별히 지침을 내려 그들이 먹을 음식에 독이 들어있는지 관찰하고 조사하게 했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방면에 있어서 보통의 의사들과는 다른 내공이 쌓여 있었으니 헨리가 풀어놓은 독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설마 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자 그녀는 숨이 콱 막히는 것 같았다. 게다가 헨리의 솜씨는 절대 처음은 아닌 것 같았다. 미라는 속이 거북하다는 핑계를 대어 일부러 입에 대지 않았는데 다행히도 에드문과 크리스천도 그날의 소란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입맛을 잃었기 때문인지 음식에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그날 밤 자정이 넘은 시각에 미라는 사환 샘보이를 불러 은밀하게 식품 보관 창고에 들어가 마늘을 2사발이나 가져오게 했다. 그리고선 어슴푸레한 빛이 어둠을 뚫고 침실로 살며시 들어올 때까지 쉬지 않고 마늘을 으깨어 그녀가 가지고 있는 다른 약초와 섞어 새로운 환약을 만들었다. 비소의 해독제로 만들어진 이 환약은 먹으면 식욕이 급속도로 감퇴하면서 포만감을 느끼게 되는데 영양을 보충할 만큼의 다른 약초를 첨가했다. 그 다음날부터 에드문과 크리스천은 미라가 시키는 대로 반드시 그녀가 준 환약을 먹은 후에야 식당으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비소를 미량이라도 섭취하면 혈액은 산소 운반 능력에 장애를 일으킨다. 두 사람의 몸에 신선한 피와 산소가 흐르게끔 미라는 매일 밤 그들에게 침을 놓았다. 한 여인의 헌신적인 노력과 주의 깊은 관찰력이 과연 갤리온 무역선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흉악한 자들의 계략을 막을 수 있을까? 유다양과 헨리의 독살 시도를 알게 된 에드문은 캄캄한 미라의 방 앞에 서서 한참 동안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그녀가 아니었더라면 그와 크리스천은 헨리의 독약에 중독되어 지금쯤 죽었거나 살아있다 하더라도 절망하며 고통을 겪고 있었을 것이다. 그녀에게 보답하기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지 당장 떠오르지 않지만 온 힘을 다하여 그녀를 보호하고 반드시 은혜를 갚으리라 다짐했다. 이제 에드문은 유다양과 헨리가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독하고 무자비한 인간들이라는 것을 더 이상 의심치 않기로 했다. 이제부터 매사에 더욱 조심해야만 했다. 이 배 안에서 그는 약자다. 약자는 언제든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그 비참함을 무모한 분노로 불살라버리지 않고 무겁게 마음에 쌓아두기로 했다. 사람은 나이를 먹는 것과 정비례하여 신중해진다고 한다.
에드문도 젊은 날에 과감하고 때로는 무모했던 혈기가 50살이 넘어감에 따라 점차 신중함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라를 알고 난 다음부터 그 자신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뚜렷이 느꼈다. 여명이 발가오려 하는 태평양에서 불길한 살기가 소금기 밴 해풍과 끈적끈적하게 뒤섞여 오리엔트호의 가판과 활짝 열려있는 복도의 문을 통해 선실 주위를 조용히 헤집고 다녔다. 비교적 잔잔한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밤이었지만 술에 취하지 못했거나 금세 술이 깬 일부의 선원들은 불쾌지수가 높아 신경이 날카로워진 탓에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뒤척였다. 4월 22일 구름이 짙게 끼어 어두컴컴한 밤하늘에 한 무리의 구름이 음산한 바람에 이끌려 달빛과 별빛을 가리면서 흘러갔다. 옅은 잠이 들었던 에드문은 침실 밖에서 누군가 고양이가 걷듯 발끝으로 조마조마하게 걷고 있는 소리를 감지했다. 생사를 오가는 위험에 노출되어 본 적이 많은 사람들이나 무시무시한 음모를 눈치채고 긴장을 늦추지 않은 사람들, 위급한 상황 속에서 마음을 졸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자기 보호 본능이 깨어있는 법이어서 날카로워진 귀가 아주 조그만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에드문은 얼핏 불길한 생각이 뇌를 스치자 잠이 확 달아났고 목덜미의 잔털들이 쭈뼛 일어서는 것을 느꼈다. 발자국 소리로 미루어 짐작해보니 3명이었다. 옆 침대에 누워있는 크리스천은 깊이 잠들었는지 가늘고 고른 숨소리를 내고 있었다. 에드문은 머리맡에 둔 칼을 집어들고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왔다. 매트리스와 담요가 없는 침대에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했다. 그런데 그가 몸쪽으로 몸을 이동하자 마루틈에서 살며시 삐그덕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때 문 밖에 있던 발자국 소리들이 동시에 멈칫하더니 잠시 후 서서히 멀어져 갔다. 그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밖을 살펴보았으나 복도 끝에 매달린 둥잔 불빛의 범위 안에는 그가 가늠할 수 있는 어떠한 수상한 물체나 그림자도 눈에 띄지 않았다. 무릎을 한번 굽혔다 펴서 관절을 가볍게 풀고 난 그는 소리를 죽여가며 고양이처럼 슬며시 서관식당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을씨년스럽게 텅 비어 있었다. 이번에는 까치볼을 하고서 아래층으로 내려가 하급 선원들의 거주구역으로 들어갔다. 어둑한 복도도 비어 있었다. 선원 식당에 들어가 봤지만 그것도 역시 어둠과 적막뿐이었다. 선원들의 거주구역은 날씨가 나쁠 때만 제외하고는 가판과 곧바로 연결되어 있는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다. 그래야 시원한 해풍이 선실 안에 들어와 더위를 식혀주기 때문이다. 적막 속에서 밧줄을 스치며 우는 바다 바람소리, 바람에 부풀어 오르는 돛들이 펄럭거리는 소리, 뱃전에 부딪히는 파도에 찰싹대는 소리들이 보다 선명하게 들려왔다. 부서진 파도가 만들어낸 포말들이 간간히 선실 복도 안까지 날아들었고 희미한 달빛도 어스름하게 비춰들고 있었다. 에드문은 상가판으로 나갔다. 고개를 올려 선교를 바라보니 파도를 타고 있는 배의 움직임에 따라 등잔 불빛에 어린 야간 당직자들의 모습도 흔들리고 있었다. 그 위의 새까만 하늘엔 구름이 달을 숨겨놓았고 구름 사이로 별들만 총총히 박혀 있었다. 에드문이 가판 위 이곳저곳에 눈을 던져 수색한 후 뱃머리 쪽에 있는 보슨스토어 안까지 둘러보고 막 나오려는데 등 뒤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그는 선원 거주구역으로 성큼 뛰어가 복도에서 기름이 활활 타고 있는 등잔을 들고 돌아왔다. 사쿠창고 안을 비추며 숨을 죽였다. 정신을 집중해 불빛이 닿는 모든 것을 살폈다.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 속에 수상한 소리가 섞여 있는지 귀를 기울였다. 그때 사쿠창고 안의 공기 중에서 날카로운 기운을 또다시 감지했다. 역시 여기에 무언가 있구나 하고 판단한 에드문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비겁하게 숨어있지 말고 이제 그만 나와라. 나한테 볼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누구냐? 적막한 창고 안에 그의 말이 나지막하게 퍼져나가면서 창고 안의 공기를 무겁게 압박했다. 그제야 스페어 밧줄과 도로래 그리고 닷 뒤에 숨어있던 3개의 그림자가 으흐흐흐 유령의 신음소리 같은 소리를 내며 서서히 움직이더니 이윽고 모습을 드러냈다.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얼굴이 등불의 불빛에 반사되어 흡사 무더미로 떠오르는 우악스럽고 사나운 유령 같았고 그들의 주위를 감싼 깊은 정적은 무시무시한 살기를 감추고 있었다. 두 사람은 칼을 들고 있고 한 사람은 뒷짐을 져서 무기를 숨기고 있다. 빼냐와 그의 신복들인 레네와 제론이다.
갑판장 레네는 키가 몹시 크고 덩치가 좋은데다 호전적이고 술수에도 능해 하급 선원들 중에서 빼냐 다음으로 대장 노릇을 하고 있고 1등 조타수 제로는 날렵하고 민첩하여 싸움 잘하기로 소문나 있어서 겁이라곤 도통 없는 그 두 사람을 동료 선원들은 아르고호의 영웅들에서 본따 에리토스와 에키온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한다. 둘 다 욕심이 많고 명예욕이 강한 반면 머리는 그다지 좋지 않다. 에드문은 칼자루에 손을 얹은 채 돌이 된 사람처럼 그 자리에 꼼짝 않고 가만히 기다렸다. 아귀와 사리가 뒤섞여 활활 타는 듯한 불꽃이 번득이는 킬러들의 눈은 긴장으로 잔뜩 굳어 있었다. 에드문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한 소문을 들은 바 있던 터라 한편으로는 우리가 세 명이니 지난 보름 동안 거의 못 먹어서 기력이 소진했을 저까짓 하나쯤은 별것 아니라는 자신감과 다른 한편으로 가슴을 옥죄어 오는 막연한 불안감을 떨치기 어려웠다. 세 명의 킬러들이 사꾸들을 피해가며 조심스럽게 삐쩍 말라 허약해 보이는 에드문 쪽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서로 눈짓했다. 에드문이 등잔을 사꾸창고 바닥 위에 내려놓으며 스르르 칼을 뺐다. 칼을 잡고 있는 그의 손에 힘이 하나도 없어 보였다. 접근하던 킬러들이 에드문과 보폭 5개 정도의 사이를 두고 동작을 멈췄다. 팔을 내뻗으면 서로의 칼끝이 맞부딪힐 만한 거리다. 빼냐가 가운데에 섰고 그의 오른편에 레네, 왼편에는 제론이 자세를 가다듬었다. 좀 더 가까이에서 본 그들의 살기 띈 눈이 등잔 불빛에 반사되어 더욱 날카로웠고 으스스하게 반짝였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드러나는 것은 용맹스러움보다는 광기에 가까웠다. 호흡도 거칠었고 에드문에게 다가서는 그들의 발걸음과 자세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어색함이 있었다. 시골 촌뜨기들 사이에 흔히 있는 분수를 모르는 무지한 불량배들 같아 보여 에드문은 저도 모르게 흥 하며 비웃음을 날렸다. 냉랭한 미소를 던지고 있는 에드문의 눈에 손도끼가 들어왔다. 등 뒤로 손을 감추고 있던 제론이 꺼내던 2개의 손도끼. 낯설지 않은 무기다. 도끼는 날이 시퍼렇게 별이어 있었다. 킬러들이 동시에 에드문에게 한 걸음 다가서자 사꾸창고 안 공기의 흐름은 잔뜩 긴장하여 마치 얼음처럼 차가운 한 줄기 바람이 몰아닥친 듯 했다. 사꾸창고 문을 통해 숨죽인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에드문이 갑자기 채찍 휘두르듯 날카로운 소리로 명령했다. 빼냐, 그리고 너희들 이게 무슨 짓이냐? 당장 무기를 내려놓지 못해? 번쩍이는 그의 눈빛도 소름이 끼칠 만큼 날카로워서 킬러들의 가슴을 찔렀다. 마른 장작 같은 몸에 그런 힘과 배짱이 있을 줄은 짐작도 못한 세 사람이 그 소리에 움찔하고 놀랐다. 에드문은 침착하게 아시아와 유럽의 건법을 혼용한 자세로 칼자루를 쥐고 초승달처럼 에워싼 세 명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 반걸음 전진했다. 그러자 초승달이 더욱 긴장하며 서로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주고받았다. 빼냐와 레네가 들고 있는 칼은 길고 아주 날카로웠고 제론이 들고 있는 2자리의 손도끼도 날이 시퍼렇게서 등잔 불빛에 반짝였다. 그때였다. 갑자기 이앗 하는 칼로 베는 듯한 외침과 함께 정면과 2시 방향에서 2개의 칼날이 동시에 에드문을 향해 돌진했다. 두 사람이 일으키는 바람은 묵직하여 에드문이 쉽게 느낄 수 있었지만 에드문의 몸짓이 만들어내는 공기의 흐름은 너무나도 미세하여 다른 사람들이 감을 잡지 못했다.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그 차이가 승부를 결정지어 버렸다. 한순간 빼냐의 몸이 크게 휘청거렸다. 에드문의 칼이 가장 가까이 다가온 빼냐의 칼을 위로 쳐내면서 몸을 깊이 숙여 몸통 쪽으로 바짝 붙음과 동시에 그의 명치를 바람처럼 한 대 갈겨버린 것이다. 얼마 전에 식량 창고에서 에드문에게 맞았던 바로 그 부위인데 이번에는 손바닥이 아니라 뾰족한 왼쪽 팔꿈치에 깊숙이 맞았다. 명치는 급소해서 제대로 맞으면 숨을 쉬기 어렵다. 빼냐의 공격과 거의 동시에 에드문의 등을 향하여 빠르게 내리치는 레네의 칼은 아슬아슬하게 피하면서 마룻바닥에 바짝 엎드린 자세로 오른쪽 발을 쭉 뻗어 공기를 빙그르 회전시키더니 그 원심력으로 에드문보다 2배 이상 거대한 몸뚱이의 발목을 힘껏 걷어찼다. 그 동작이 얼마나 민첩했던지 2명의 킬러는 그들의 눈앞에서 뭔가 번개처럼 재빠르게 움직였다는 것만 인지했을 뿐 에드문의 몸은 볼 수 없었다. 번개가 지나가자 빼냐가 숨이 멎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가슴을 움켜잡고 그 자리에서 털썩 고꾸라졌고
레네는 하단 돌려차기 한 방에 뒤로 벌렁 넘어지면서 사쿠창고 안에 보관 중이던 무쇠 닻에 뒤통수를 부딪히면서 지독히 요란한 쿵 소리를 내므로써 화들짝 놀라 잠이 깬 선원들이 이게 뭐지? 암초에 부딪혔나? 하고 의심할 정도였다. 그 충격으로 레네는 완전히 뻗어버렸다. 몸이 가볍고 빠른 쪽이 강하다는 싸움의 이치가 사실로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두 사람이 떨어뜨린 칼을 에드문이 멀리 창고 구석으로 걷어찼다. 그때 험상궂은 얼굴을 쳐들면서 씩씩거리던 제론이 고양이처럼 날쌔게 자세를 바꾸면서 에드문을 향해 양손에 도끼를 휘둘렀다. 희미한 등불에 얼핏 비친 제론의 얼굴에 핏대가 솟았고 불같이 화를 내고 있었다. 제론의 도끼날을 가까스로 피한 에드문의 몸이 물을 찬 제비처럼 칼과 함께 허공으로 날아올랐다. 그의 머리가 3m 높이의 천정에 닿을 찰나에 온 영혼의 힘을 모아 내리친 에드문의 칼이 휙 소리를 내더니 제론의 오른손목을 순식간에 베어버렸다. 이 모든 동작도 전광석화와 같았다. 으악! 제론의 온몸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내지르면서 왼손에 들고 있던 도끼를 내던져버리고 피가 치솟는 오른손목을 움켜쥐었다. 제론이 어찌나 큰 소리로 울부짖었던지 다시 눈을 붙이려 하던 선원들의 귓속 달팽이관을 섬뜩하게 진동시켰다. 바닥에 떨어진 제론의 잘려나간 손이 피 묻어 버려진 장갑 같아 보였다. 에드문은 그 손마저도 구석으로 걷어차버리고 숨이 넘어갈 듯한 고통으로 버둥거리고 있는 빼냐에게 침착하게 다가가 칼끝을 목에 겨누었다. 이로써 한밤중의 혈투는 킬러들 자신도 영문을 모를 만큼 눈 깜빡할 사이에 끝나버렸다. 빼냐는 몸을 웅크린 채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에드문을 올려다보았고 에드문은 그를 향해 눈을 부릅뜨고 내려다보았다.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는가? 에드문의 분노에 찬 쩌렁쩌렁한 외침에 빼냐는 몸을 푸르르 떨었다. 어깨로 숨을 헐떡이며 눈알이 튀어나올 만큼 놀란 눈을 크게 뜬 채 고함을 지르려 했지만 혀가 얼어붙어 신음소리만 빠져나올 뿐이었다. 에드문의 칼날이 서서히 빼냐의 목을 파고들어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빼냐가 말한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희는 다만. 에드문이 말한다. 누가 나를 죽이라고 시켰단 말인가? 바른대로 말하지 않으면 당장 숨통을 끊어버리겠다. 에드문이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저승사자처럼 무섭게 다그치자 빼냐는 하얗게 질린 채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게 그때 흥분한 선원들 여러 명이 창고 문 앞에 도착했다. 그들 뒤로 더 많은 선원들의 후다닥 몰려오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사쿠 창고에서 벌어진 끔찍한 상황을 보고는 믿어지지가 않아서 모두들 눈알이 튀어나올 지경이었다. 누군가 외쳤다. 전투다! 한 줄기 바람에 흩어졌다 모이는 안개처럼 선원들이 일순간에 사라졌다 곧바로 우르르 다시 몰려왔다. 선원들은 저마다 칼, 갈고리, 망치, 쇠창 등 흉기가 될 만한 것들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 황망한 표정의 헨리와 창백한 얼굴의 크리스천과 미라도 보였다. 그때였다. 외마디 외침이 터졌다. 비켜라! 그 소리에 선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어느 사이엔가 유다양이 문 앞에 서서 손에 든 총에 탄환을 재고 있었다. 모세 앞 홍해의 물이 갈라지듯이 입구 주위에 몰려있던 선원들이 재빨리 비켜섰다. 미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포셔의 독백이 울렸다. 님이시여, 그대가 살아야 저도 살아날 수 있답니다. 싸우는 당신보다 그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제가 더 진땀이 나는군요. 유다양이 가지런하지 못한 숨을 내쉴 때마다 알코올이 섞인 악취가 섞여 나왔다. 하지만 선원들은 현 상황에 대한 충격과 두려움이 더 컸기에 그따위 사소한 것에 신경을 쓸 수 없었다. 또다시 선장 유다양의 결연한 외침이 터져나왔다. 에드문, 칼을 내려놓으시지. 유다양의 머릿속에는 이 총알로 에드문을 죽이거나 최소한 치명상을 입혀 교훈을 주자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의 두 눈은 하이에나처럼 맹렬했고 심장이 몸 밖으로 튀어나올 듯 뛰며 도끼가 온몸에 퍼져나갔다. 유다양은 이런 상황을 진작에 예상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에드문을 처치한 선원들을 그의 손으로 모두 죽여 증거를 인멸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슬 갑옷 위 허리에는 전투용 칼까지 차고 있었다. 실상 누구도 믿지 않는 유다양은 헨리의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았다. 독살에 실패했으니 킬러들을 사주하여 암살하는 것도 실패할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헨리가 완벽하니 믿고 기다리라고 강조할 때마다 완벽하다고 믿고 있을 때 뒤통수를 맞는 법이니 또 다른 계책을 준비하라라는 선배 해적들의 충고가 떠올랐다. 그래서 그는 선장실에서 밤새 총을 다듬으면서 겁에 질려있는 가슴을 진정시키기 위해 술을 여러 잔 들이켰었다. 그런데 에드문은 공포에 떨기는커녕 유다양의 총뿌리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유다양을 향해 사납게 눈을 부라렸다. 그러자 유다양의 눈빛에는 에드문을 죽이고 싶다는 살기 속에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순식간에 섞여들었다. 그는 몸을 미세하게 떨기 시작했다. 그는 본디 겁이 많다. 그 겁쟁이가 모처럼 비상한 결심을 했으니 필요 이상으로 긴장한 것도 어련할까마는. 에드문이 창고에 모인 모든 이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유다양! 그것은 상대를 겁주기에 충분한 냉소적이면서도 자신있고 위협적인 외침이었다. 그 총보다 내 눈빛이 오히려 날 죽이는 듯하구나. 어때? 자신있다면 쏴라. 과연 내 총알이 내 심장을 꿰뚫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만 내 몸에 닿기 전에. 말을 끝맺는 대신 에드문의 칼날이 조금 더 빼냐의 목을 베어들었다. 당시의 총은 총신의 강선이 없는 머스켓형이었다. 총알이 총신 안에서 부딪혀 날아가고 회전도 없어서 사거리가 짧고 명중률도 형편없었다. 그냥 조그마한 쇠공을 힘껏 던지는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나 유효했다. 특히 바람과 파도에 흔들리는 배 위에서 쏘는 총은 더더욱 명중률이 휘박하여 상대를 즉사시키거나 치명상을 입히기가 몹시 어려웠다. 게다가 총알을 재장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불편했다. 그래서 당시 선원들이나 해적들은 배 위에서 백병전이 벌어졌을 때 총보다는 칼이나 손도끼를 선호했다. 하지만 남들은 눈에 용감하게 비췄다 뿐이지 실제로 그 순간 에드문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유다양의 총 쏘는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전혀 모르는 데다가 지금 사쿠창고 안에 들어와 있는 빼냐의 조직원들이 한꺼번에 그를 공격한다면 단 10초도 버티지 못하고 죽임을 당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중과 부족이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다면 이 자리에서 죽으리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 정면으로 맞서는 데서 인간은 깊이를 더해가는 법이다. 그런데 에드문의 말에 경악한 것은 빼냐였다. 그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선장, 총을 버리시오. 그리고선 폭풍우 속의 파도처럼 동요하고 있는 선원들을 둘러보며 명령했다. 형제들아, 선장의 총을 탈취하라. 죽음의 공포로 인해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더 새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어릴 적 젖먹었던 힘까지 짜내어 조금 전보다 더 단호하게 명령을 했다. 만일 내가 죽게 되면 너희들은 선장과 선주들 모두 죽여버려. 그러자 흉기를 든 80여 명의 선원들이 일제히 유다양을 겹겹으로 에워싸기 시작했다. 빼냐의 한마디가 동요하고 있던 파도를 일순간에 유다양 방향으로 내몰았던 것이다. 유다양이 말한다. 너희들. 유다양은 소리쳤으나 뒷말을 잇지 못했다. 너무나 뜻밖의 사태에 온몸이 얼어붙을 정도로 깜짝 놀란 것이다. 우두망찰. 궁지에 몰린 쥐처럼 변해버린 두 눈은 크게 열린 채 쉴 새 없이 주위를 살폈다. 너무 긴장했던지 선원들 몸의 일부였는지 그들의 무기였는지 모르겠지만 무엇인가 그의 등을 스치자 몸이 갑자기 앞으로 크게 움찔하며 부들부들 떨었다. 앞뒤 상황을 모른 채 허둥대는 유다양의 몸짓만 본 사람이라면 그가 방금 독사의 꼬리를 밟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돌발 상황에 처했을 때 탄탄한 실력을 쌓은 사람은 허풍을 친 뒤 그것을 스스로의 채찍으로 삼아 분발한다. 하지만 실력이 부족하여 자신이 없거나 마음이 안정되지 못한 사람의 허풍은 금세 꺼져버리고 돌발 상황에서 그동안 감추고 있던, 즉 겁을 먹고 떨면서 강한 척했던 약점마저 느닷없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마련이다. 유다양은 너무 놀라서 조그만 입술이 벌어진 채로 다무는 것을 잊어버렸고 그의 혀는 하루 지난 쇠똥마냥 딱딱하게 굳어버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조금 전까지 애호박만큼이나 부풀어 있었던 간도 순식간에 콩알만하게 쪼그라들었다. 유다양이 말한다. 물러서라. 갑자기 빠져들게 된 멍한 상태에서 벗어난 유다양이 겨우 소리를 뱉어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잔뜩 움츠러들어 목이 메었고 심하게 떨렸다. 당황한 마음을 숨기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고개를 고추 세웠다. 그렇지만 선원들은 등불에 비친 그의 눈동자도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음을 금세 눈치챘다.
전쟁의 신 마르스를 흉내내며 사납고 무섭게 보이기를 원했지만 그런 허풍쟁이의 그림자는 허약한 실물 앞에서 금세 탄로나 버렸을 뿐이다. 선장님, 총을 내리시오. 유다양을 에워싼 선원들이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손에 든 도끼의 날끝을 유다양의 이마 위까지 바짝 갖다 댄 선원, 칼끝을 턱 밑에 들이댄 선원마저 있었다. 그 순간 여태까지 세워왔던 굳세고 늠름한 유다양의 선장 체면은 여지없이 구겨져 버렸다. 쓸모없는 허영과 맹목적인 자만심이 어리석게도 더 큰 위험을 초래해버린 것이다. 창고 안에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이 넘쳤을 때 헨리는 유다양처럼 감당할 수 없는 무모한 짓에 직접 나서지 않아 속으로 기뻐했다. 그가 선원들 사이를 밀치고 들어가더니 대뜸 유다양의 총을 낚아챘다. 유다양은 자기 목숨을 걸고서 방아쇠를 당길 만큼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눈치챘기 때문이다. 용기라는 미덕은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비할 데 없이 비참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다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총을 빼앗긴 유다양은 선원들 틈새를 찾아 꼬리에 불붙은 쥐새끼 마냥 뒤도 안 돌아보고 어두운 가판 위로 냅다 도망쳤다. 그제야 흉기를 던져버린 선원들이 기절한 어레네에게 물을 뿌리고 손목을 잘려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고 있는 제론의 피를 먹게 하느라 소란을 떨었다. 그 와중에 눈에 띄게 차분해진 에드문이 칼을 거두고 빼냐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미라가 들려준 이야기 속에 홍길동이라면 암살을 시도했던 특제를 크게 꾸짖어 내 놈이 재물을 탐하여 사람 죽임을 좋아하니 너 같은 무도한 놈을 죽여 후환을 없이 하리라 하면서 빼냐의 목을 잘라버렸겠지만 에드문은 지금 당장의 응징보다는 냉정한 관용을 통해 빼냐와 선원들에게 우월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에드문이 말한다. 무모함은 용기가 아니라 객기라는 걸 모르느냐. 용기 있는 자는 너희들처럼 앞뒤 가리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는 않는 법이야. 빼냐, 이번 한 번은 살려주겠다. 그러나 다음에도 이따위 허튼 수작을 벌이는 경우 가차없이 너의 목을 벨 것이다. 알겠나? 그의 목소리에는 거여갈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겨우 일어섰던 빼냐가 그 자리에 다시 털썩 주저앉더니 에드문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작은 새처럼 몸을 떨면서 맹세했다. 에드문 선주님, 살려주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선주들 다툼에 개입하거나 참견하지 않겠습니다. 이때부터 빼냐는 기존의 얼굴 칼자국 외에 목덜미에도 새로운 상처의 봉합 자국을 평생 간직하게 되었다. 크리스전이 안도의 숨을 내쉴 때 유다양과 헨리는 도망치듯 창고 밖으로 사라졌다. 미라와 선원들은 어두운 가판 위에서 큰 소리로 웃고 있는 검은 그림자를 보았다. 어리둥절한 선원들이 저 녀석 포술장 아냐? 하며 소곤댔지만 그가 왜 웃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웃은 일이라곤 눈을 씻고 둘러봐도 없기 때문이다. 이날 1616년 4월 22일은 인류 역사상 불후의 작가 두 사람이 작고한 날이기도 했다. 잉글랜드에서는 셰익스피어가 52세의 나이로, 에스파냐에서는 세르반테스가 69세의 나이로 세상과 작별했다. 하마터면 54세의 에드문도 그가 좋아했던 동시대 작가들과 같은 날 저 세상으로 갈 뻔했으니 공교롭기도 하다. 인간의 의식 속에서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가 어디인가를 물으며 위선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부와 물질보다는 자유와 인간 본연의 존재의 의미에 몰두했던 세르반테스는 죽기 사흘 전에 이러한 마지막 글을 남겼다. 안녕 은혜여, 안녕 우아함이여, 안녕 나의 즐거운 친구들이여. 나는 죽어가니 곧 다른 세상에서 다시 기쁘게 만나기를 바라오. 하지만 태평양 한복판에서 항해 중인 에드문이 평소 존경에 마지 않던 동시대 지성인들의 사망 소식을 알 턱이 없었다. 선원들이 제각기 선실로 돌아간 후 유다양과 헨리는 극도로 불안정하고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다. 겁쟁이들은 의뢰 술과 여자를 통해 위안을 얻는다. 연거푸 실패한 그들의 음모에 대한 허탈감과 막연한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그들은 또다시 독주를 퍼마셨다. 얼마 안 있어 헨리가 술에 취해 쓰러지자 유다양은 음침한 죄인의 침실 안으로 비실비실 들어갔다. 극도의 공포감은 돌풍과도 같은 정욕을 불러일으킨다고도 했다. 급하게 독주를 마신 탓에 술 냄새를 역하게 풍겼지만 죄인은 어떠한 싫은 기색도 없이 그의 식은땀이 흐르는 몸과 그의 손에 든 동전을 받아들였다.
그녀로부터도 이성과 정조가 없는 여자의 몸에서 흔한 동물의 악취가 풍겨 나오고 있었지만 유다양 역시 전혀 개의치 않았다. 유유상종이다. 원숭이와 침팬지는 서로 비슷하게 생겼지만 습성이 다르다. 원숭이는 과일의 열매나 식물의 잎을 먹는 초식성이고 침팬지는 주로 식물을 먹지만 곤충이나 고기도 먹는 잡식성이다. 원숭이의 습성은 침팬지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렇듯 습성이 다르면 서로에게 아무런 도움이나 배움을 주고받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 어울리지 않고 따로 산다. 한밤중에 소란이 있고 난 이후부터 오리엔트호에서는 웃음이 사라졌다. 기타를 치는 사람도 뱃사람의 노래를 부르는 선원도 없었다. 자신들 모르게 계획되고 실행되었으나 기이하고도 끔찍하게 실패한 암살 음모에 대해서 선원들은 몇 날 며칠을 쑥덕거렸다. 빼냐와 그를 따르는 하급 선원들은 에드문 일행에 대한 태도를 확 바꾸어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했고 식사 시간에도 서로 자리를 비켜주어 널찍하고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단 그들의 식사는 유다양과 헨리의 눈치를 보느라 선주에게 제공되는 수준으로 주지는 못하였지만 일반 선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했다. 겁먹은 사람들이 경외심을 품으면 사실을 과장하기 마련이다. 오리엔트호 선원들이 그랬다. 특히 밤이 되면 으스케지도록 자지 않고 누군가 책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들을 지어내곤 했다. 그러면 다음날 밤에 그 얘기를 들은 선원이 다른 선원에게 전달하는데 그때에는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최대한 부풀리곤 했다. 어차피 남의 얘기라는 것이 사실만을 전하면 별로 재미가 없다. 그리고 어떤 대단한 이야기도 사실 그대로 전달하기만 하면 축소되어 버리는 느낌이 들고 평범해져 버린다. 그래서 전설이나 소설처럼 참과 거짓을 제주껏 섞어야 얘기하는 사람도 재미있고 듣는 사람은 더욱 재미있는 법이다. 게다가 단순한 사람들은 거짓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좋아하며 이야기에 술술 빠져든다는 사실을 영특한 자들은 너무 잘 알지 않는가. 어느 선원이 말한다. 빼냐님이 그러는데 에드문 선주님은 해적들과 100번 이상을 싸워 한 번도 진 적이 없다고 하네. 다른 선원이 말한다. 드레이크 선장도 에드문이라는 이름만 듣고서 주랭랑을 놓은 게 10번도 더 넘었을 정도라는군. 또 다른 선원이 말한다. 체구는 작지만 기가 막힐 정도로 균형 잡힌 몸매와 근육을 봐. 헤라클레스 뺨치는 용사라니까. 또 다른 선원이 말한다. 그러니 우리 배에서 제일 싸움을 잘하는 3명이 한꺼번에 덤벼도 한 달 동안 음식은커녕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은 에드문 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야. 또 다른 선원이 말한다. 그때 유다양 선장의 당황하던 꼴 기억하나? 참으로 볼만하더군. 에드문은 평소에도 그다지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암살 시도가 있고 난 후로는 더욱 말이 없어졌다. 그래서 선원들은 그가 원래부터 침묵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느꼈다. 확고한 눈초리, 정중하고 사려 깊은 듯하면서도 때로는 거만한 태도는 선원들이 그에게 함부로 다가설 수 없는 인물임을 암시했다. 선원들은 에드문이 나타나면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엄두를 내지 못했고 식당이나 갑판 위 여기저기에서 귓속말로 속삭였다. 그러다 에드문이 가까이 다가가기라도 하면 그들은 곧 하던 말을 멈추고 사방으로 흩어지곤 했다. 의식을 회복한 갑판장 레네는 뇌의 일부가 손상되었는지 기억력이 엉망이었고 말을 더듬었다. 오른쪽 손목이 떨어져 나간 자리에 천을 감은 제로는 왼손으로 살아가기 위한 연습을 시작했다. 특히 레네는 에드문만 보면 어찌나 두려워하던지 마치 살얼음을 걷는 심정으로 조심조심 피하려고만 들었다. 선원들은 그들에게 동정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고 크리스천과 미라도 측은한 마음을 품었지만 에드문은 냉랭하게 대했다. 그렇다. 언제나 그렇듯이 그는 인과응보라고 생각했다. 유다양과 헨리는 구겨진 선장의 권위와 체면을 다시 다름질하려는 듯 일부러 더욱 오만한 태도를 내보였다. 하지만 그들은 내심 에드문의 존재로 인해 점점 더 커지는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공포라는 것은 불행을 상상하는 것이어서 이대로 멕시코에 도착하는 경우 에드문이 가해올지 모르는 보복의 불행을 상상하며 몸을 떨었다. 그리고 그들의 상상은 충분히 상식적인 것이어서 멕시코에 도착하면 유다양과 헨리를 어떤 방식으로든 혼을 내겠노라고 에드문은 벼르고 있었다. 혈투가 있은 지 한 달 후 제론이 화난 표정으로 빼냐에게 따지고 들었다. 빼냐님, 나를 병신으로 만든 놈에게 왜 잘해주는 거요?
빼냐님이 잘해준다고 해서 저놈이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하던가요? 고마워하는 눈치라도 주던가요? 너무 당당하고 무뚝뚝한 그놈에게 한을 풀지 못하면 내가 화병으로 죽을 것 같으니 어떻게 좀 해주시오. 제로는 어제보다는 그의 시건방진 태도가 눈에 거슬렸지만 빼냐는 이해해 주려고 마음먹었다. 자신은 큰 상처를 입지 않았지만 그는 팔목을 잃지 않았는가. 게다가 제로는 배려고 작정한 사람을 한번 실패했다고 그만둘 만큼 겁 많은 인물이 아니다. 빼냐가 말한다. 이복의 제론, 에드문 선주에게 자네와 내가 먼저 잘못하지 않았나? 언젠가 무어인 선원들에게서 들었던 바그다드 아가씨와 짐꾼 얘기 생각나지?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에 끼어드는 자는 달갑지 않은 사고를 당하게 된다는 것 말이야. 제론이 말한다. 나는 빼냐님의 말이 도대체 뭔 소린지 모르겠소. 저 무례한에게 아무런 상처도 괴로움도 주지 못한 채 멕시코까지 함께 갔어야 되겠소. 빼냐가 말한다. 어허, 이 사람이. 빼냐는 답답하다는 듯 혀를 찼다. 하지만 제로는 계속 콧김을 거세게 내어쉬며 분격한 목소리로 대들듯이 다그쳤다. 말대꾸 같소만 복수는 바다를 다스리는 포세이돈의 명령이라는 뱃사람들의 믿음을 잊어버렸소. 나는 겁쟁이가 아니오. 게다가 나는 헨리와 유다양 두 선장들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그것이 왜 나만의 잘못이오. 선주들끼리의 다툼에 내가 희생된 것이잖소. 나는 억울하고. 제로는 자신이 겁쟁이가 아니라고 말할 때와 억울하다고 말할 때 특히 목소리를 높였다. 그 부분을 강조한다는 뜻이다. 아무리 단결력이 좋은 프리메이슨이라 해도 조직원 모두의 천성을 바꾸지는 못한다. 제로는 자기중심적인 성격의 인물이기 때문에 빼냐가 자기를 설득하려 들자 더 기분이 나빠졌다. 빼냐는 아물지 않은 모구 상처에서 고통이 욱신거렸다. 고통을 참으려 이를 악물며 이맛살을 잔뜩 찌푸리다 고개를 돌려 텟 하고 침을 뱉었다. 제로는 무례한 태도에 성질이 뻗친 빼냐가 그를 노려보며 언성을 높였다. 제론, 멕시코에 도착하면 하선해. 선장에게 얘기해서 보상비는 서운하지 않게 타줄 테니 그때까지 말과 행동 조심하고 얌전히 있어. 빼냐의 위압적인 눈초리와 목소리에 깜짝 놀란 제론이 몸을 움츠렸다. 미안합니다, 빼냐님. 팔목이 아파 잠시 제정신이 아니었나 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빼냐가 말한다. 알았으니 가봐. 제로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떴다. 하지만 빼냐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복종하기로 했고 그래야 마땅한 줄 알면서도 제로는 성미가 불같아서 성급했으며 며칠째 속에서 끓어오르는 복수의 불길을 더 이상 억누를 수가 없었다. 그 외에도 두 가지 이유가 더 있었다. 첫째, 그는 항상 주류 편에 속해야 안심하는 인간이었다. 주류와 비주류라는 것이 무엇인가? 부와 권력이 있으면 힘이 생기고 그에게서 힘은 곧 주류의 상징이다. 수가 많은 것이 주류라고 우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서 빼냐를 따르는 선원들 수가 많으니 그들이 주류라고 우기지만 제로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 주류는 언제나 소수다. 부와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빼냐는 주류인 유다양과 헨리 편에서 이탈하여 중립을 선언해 버렸다. 그래서 그는 빼냐의 지시를 무시하고 주류 편에 서기로 마음먹었다. 둘째, 에드문을 암살하기로 하고 금괴 하나를 받았지 않은가? 암살이 실패했으니 언제라도 돌려달라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만약 그가 혼자서 에드문을 죽인다면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겁쟁이가 아닌데다가 참을성이 없었던 그는 계획이고 준비고 나발이고 없었다. 결심이 섰던 그날 점심 식사 시간에 즉각 실행에 옮겨버렸다. 식욕을 잃은 크리스천은 식당에 나오지 않았고 미라는 식탁 건너편에서 에드문과 마주하며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에드문의 등 뒤를 지나가던 제론이 느닷없이 품에서 단도를 꺼내 에드문의 목을 공격했다. 불의의 일격이었다. 길이는 한 뼘 정도로 짧았지만 칼날이 얇고 끝이 송곳처럼 날카로웠다. 목덜미의 급소에 찔러 넣을 기세였다. 그 순간의 직전 미라는 그들 식탁으로 다가오고 있던 제로의 눈에서 강력한 살기를 느꼈다. 그의 눈빛은 누군가의 피를 맛보아야겠다는 욕망으로 거칠게 요동치고 있었다. 그녀는 급히 에드문에게 눈짓을 했다. 제로의 칼날이 목덜미에 닿은 찰나에 에드문이 의자를 뒤로 획 밀치며 그의 몸은 미끄러지듯이 식탁 아래로 사라졌다. 순식간의 일이었다. 미라가 으악 비명을 지르며 일어남과 동시에 의자에 때밀린 제로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나면서 식탁 밑을 살피기 위해 얼른 고개를 숙였다. 그때 에드문의 발이 그의 안면에 일격을 가했다. 그러자 제론의 콧뼈가 으스러졌다.
제로는 피가 얼어붙는 듯한 비명을 내지르면서 코를 움켜쥔 채 뒤로 벌러덩 낮아빠졌다. 에드문이 식탁 밑에서 나와 무서운 눈빛으로 제론을 향해 걸음을 옮기자 실패한 계획과 예기치 못한 에드문의 반격에 놀라고 당황한 제론은 정신을 수습하지 못했다. 복수고 나발이고 이제는 살고 싶다는 본능만이 솟구칠 뿐이었다. 그는 흐르는 코피를 닦지도 못한 채 네 발 짐승이 세 발로 기는 자세로 꼬리에 불붙은 개처럼 황급히 식당 문을 향해 도망쳤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식탁과 의자들에게 에드문의 접근을 차단해주는 장애물 내지는 보호막이 되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불과 몇 초 전까지도 그의 온몸을 덮이던 가슴 속 화염은 순식간에 불티 하나 남기지 않고 꺼져 재가 되어버렸다. 에드문은 상인이다. 상인들은 주고받기나 교류가 습관이 된 사람들이다. 교류란 서로의 일부를 교환하는 것이다. 제론이 그의 목숨을 취하고자 목덜미에 상처를 주었으니 그 역시 제론에게 뭔가를 주어 교환해야만 한다. 받은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이 상인의 의리이지 않는가. 가끔은 이자를 쳐서 설사 상대가 원하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모든 것에는 보상이 있는 법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에드문의 눈빛은 냉정했다. 제론의 꼬락서리를 내려다보다 발 앞에 놓여있는 뭔가를 집어들자마자 문을 향해 던졌다. 제론이 넘어지면서 손에서 놓친 반도였다. 칼끝이 휙 하며 바람을 가르더니 문을 막 빠져나가던 제론의 왼쪽 발목에 깊숙이 박혔다. 컥 하는 외마디 신음소리가 들렸으나 곧바로 그의 몸뚱이는 칼과 함께 사라졌다. 불사신 아킬레스는 발목 힘줄이 끊어지면서 죽음을 맞이했다. 하지만 인간 제로는 목숨 대신 왼발을 잃게 되었다. 제로는 역시 겁쟁이가 아니었다. 다만 욕심과 허영심이 많고 미련했을 뿐이다. 생명을 앗으려는 무시무시한 기운이 떠나간 썰렁한 식당 안에는 남아있던 선원들 모두가 하나같이 놀란 눈으로 에드문과 제론의 피로 새빨갛게 물든 바닥을 쳐다만 보았다. 그들은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깜짝 놀란 나머지 어찌나 긴장했던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그 자리에 빼냐는 없었다. 소동 끝에라도 그가 나타날 법했지만 그는 그날 내내 사건 현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이리라. 하간야항을 떠난 지 한 달 보름쯤 지나니 평소 허약했던 선원들 중에 하나 둘 환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잇몸이 붓고 피가 나서 거의 음식을 먹지 못했다. 팔다리가 붓거나 마비 증세도 나타났다. 비연에 피가 섞여 있기도 했고 고열로 고통스러워했다. 이것이 괴혈병이라고 밝혀져서 적당한 식량과 치료제를 마련하게 되기까지는, 그래서 선원들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 않고 항해를 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앞으로도 100년의 세월을 더 기다려야 했다. 당시 선원들은 한 달 이상 장기적인 항해를 할 때마다 흔하게 경험했었고, 갤리온 범선들이 들락거릴 정도의 큰 항구마다 주술사인지 의사인지 믿기 어려운 돌팔이들이 선원들에게 파는 약을 먹거나 몸에 발랐다. 그것은 유니콘의 뿔로 만들었다고 선전되었고 어떤 병이라도 치유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진 가루약이었다. 그러나 앞머리에 뿔이 달린 전설 속의 하얀 말이 존재할 리 만무했기에 그 뿔로 만들었다는 약은 당연히 속임수에 불과했으니 수많은 선원들은 이 병을 속수무책으로 맞이하며 죽어갔다. 하지만 배 안에서 가장 체력이 약한 크리스전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미라가 준 김치와 깔라만시 잼 덕분이었다. 김치는 항균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장 속에서 해로운 균이 번식하는 것은 억제해주고, 배추의 섬유소가 장염이나 결장염을 막아주며 고춧가루에는 비타민이 많다. 비타민과 칼륨, 식이섬유가 풍부한 깔라만시에는 지방을 분해하고 연소하는 효능이 있다. 배 안에서 치료와 간호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미라가 유일했기 때문에 그녀는 매일 환자들을 돌보느라 바빴다. 그런데 미라가 준 이상한 냄새나는 환약을 먹고 나면 며칠 후 환자들이 기력을 회복하곤 했다. 미라는 오래전부터 장기간의 항해 끝에 마닐라에 도착한 병든 선원들을 치료해 본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선원들이 그런 이상한 병에 걸리게 되는 원인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그래서 에드문이 그녀에게 갤리온 범선에 동행해 달라는 부탁을 하자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 믿고 약초를 고르고 채소와 과일을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조제하여 환약을 만들었었다. 미라의 도움으로 말짱하게 병이 나은 선원들도 그녀가 신비한 약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수군거리며 조심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당연히 선원들 사이에 언쟁이 붙었다. 각자 취향이 다르듯이 의견들이 다양하다는 얘기다.
자기들 딴에 약이나 전설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지식을 뽐내기라도 하듯이 말을 많이 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그러기는 마찬가지였다. 선원들이 말한다. 미라씨가 진품 유니콘 약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다른 선원이 말한다. 설마 그녀는 유럽인이 아닌데 유니콘을 어찌 알겠는가? 또 다른 선원이 말한다. 아냐, 설사 그녀가 모르더라도 신의 도움으로 유니콘이 그녀를 찾았을 수도 있네. 또 다른 선원이 말한다. 그럴지도. 유니콘은 순결한 소녀의 무릎만 베고 잔다고 했으니 어쩌면 미라씨가 어린 소녀였을 적에 유니콘을 홀려 뿔을 뽑아 두었을는지도 모를 일이네. 그 즈음에는 여자 나이 30 중반부터 늙은이 취급했으니 40이 넘으면 노파 취급을 했다. 하지만 사람은 주위에 돋보이게 해주는 존재가 있으면 빛이 나는 법이다. 선원이 말한다. 자네들도 미라씨 피부를 보았을 터이니 말인데 나이 40이라는 여자가 30살 제인보다 더 젊고 건강하게 보이지 않는가? 지금도 저렇듯 티 하나 없이 깨끗하고 매력적인데 소녀적에는 얼마나 아름다웠겠는가? 또 다른 선원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미라씨가 가지고 있는 환약에서는 동물의 뼈나 뿔 냄새는 전혀 나지 않고 풀 냄새만 나지 않던가? 선원이 말한다. 이 사람아, 신성한 유니콘의 뿔이 어찌 다른 동물의 뿔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그리고 뿔가루에 다른 약초를 섞어서 만들었다면 우리가 뿔 냄새를 맡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일세. 그리고 환자들이 낫지 않았는가? 그녀가 가지고 있는 약은 유니콘 뿔로 만든 것이 확실하네. 또 다른 선원이 말한다. 아무튼 신비한 여인일세. 의사로서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언어도 구사한다고 하질 않나. 명나라 말과 일본 말은 기본이고 우리 에스파냐 말도 거의 완벽하고 영어도 한다네. 또 다른 선원이 말한다. 혹시 마술도 부리는 여자일까? 아까 그 선원이 말한다. 말 조심하게. 미라씨가 혼자 빗자루를 들고 춤이라도 추었다는 말인가? 선원이 말한다. 그래도 누가 알겠어. 키르케의 제자일지. 키르케는 태양의 신 헬리오스의 딸인데 온갖 종류의 마법과 땅 위의 모든 약초와 독초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때까지 조용히 듣고만 있던 포술장 스티브가 돈키호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말이지 하며 암기력을 뽐냈다. 루스 신다라고 하는 어여쁜 처녀에게 반한 돈 페르난도가 이렇게 말했다네.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조금씩 나누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재능의 은혜를 이 여자는 혼자서 독차지했도다. 선원들은 스티브의 잘난 기억력에 감탄함과 동시에 방금 그가 했던 말의 의미를 이해하곤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들 미라의 아름다움과 비할 데 없는 의술에 혼을 빼앗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다는 선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대적할 수 없는 신화 속에 나오는 모든 괴물들이 다 모여 사는 곳이다. 그래서 순진하고 무지한 선원들은 쉽게 미신가가 되어버리고 만다. 경험이 많은 선원일수록 더 심하다. 1469년부터 1536년까지 살았던 에라스무스의 말을 빌리자면 이들은 놀랍고 기이한 사건 사고를 이야기하거나 듣기를 즐기는 자들이다. 귀신, 원혼, 도깨비, 망령 등 이런 류의 수천 가지 괴상망측한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이들은 만족을 모른다. 이들은 어떤 얘기든 진실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더 기꺼이 진실이라 믿으며 귓구멍을 살살 간지리는 달콤한 쾌락을 더욱 강렬하게 느낀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지루한 시간을 때우는데 놀라운 효용을 가졌을 뿐 아니라 누군가에게 밥벌이가 되기도 하는 바, 특히 사제들과 설교자들에게 그러하다. 미라는 그들의 태도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았고 병들어 도움을 호소하는 선원들은 누구라도 성의껏 치료해 주었다. 하지만 제로는 미라의 치료를 거부했기에 불구가 되었다. 당시 프랑스 병이라고 일컬어지던 매독에 걸린 헨리, 유다양, 제인 세 사람도 끝까지 그들의 병을 숨겼다. 의사는 원래 고해성사를 듣는 성직자와 같다고들 한다. 무슨 병이든 의사에게 숨기는 사람에게 치유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법이다. 6월 1일 새벽부터 크리스천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면서 이따금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미라가 하루 종일 그의 곁에 머물며 극진히 간호했다. 에드문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다. 크리스천은 노령이어서인지 아니면 유다양과 헨리에 대한 분노로 속을 끓여 병이 깊어졌기 때문인지 미라가 극진히 간호하여도 상태가 쉽게 호전되지 않았다.
어쩌면 헨리가 풀어놓은 독이 미라의 약으로도 충분히 해독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에드문은 생각했는데 그것이 그를 영 불안하고 괴롭게 만들었다. 다행히도 날이 저물기 시작할 때 그의 몸을 달구었던 고열이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다. 혈압과 맥박도 안정을 찾아가자 에드문과 미라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어깨를 내렸다. 그날은 크리스천과 동년배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73세의 나이로 이 세상과 작별한 날이었다. 6월 16일 서쪽 수평선에 해가 막 떨어지려 할 때 갑자기 바다가 거칠어졌다. 하늘에는 무거워 보이는 먹장구름이 수평선 가까이까지 내려앉았고 잠시 후엔 남쪽에서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함께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다. 유다양은 이물과 고물에 있는 삼각도 하나씩만을 남겨두고 모든 돛을 내리도록 명령했다. 이번에는 나침반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성교 안 적당한 위치에 두고 바늘이 정확히 90도를 가리키는 방향으로 뱃머리를 고정시켰다. 그로부터 꼬박 사흘 동안 오리엔트와 선원들은 쉬지 않고 휘몰아치는 폭풍우를 견디어냈다. 그동안 바람은 계속 남쪽에서 불었고 배의 용골 밑에서 강하게 흐르는 해류도 북쪽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유다양은 무시했고 배의 위치도 제대로 계산하지 않은 채 계속 나침반의 방향을 90도에 고정시켰다. 그래서 오리엔트호는 예정 항로보다 훨씬 북쪽에서 항해하고 있었다. 6월 21일 아침부터 다소 짙은 구름이 끼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먼 하늘에서 갈매기 같기도 하고 기러기 같기도 한 새 2마리가 날아다니는 것이 보였다. 이런 새들은 육지에서 150km 이상 떨어져 날지 않기 때문에 선원들이 중앙돛대머리에 있는 망루에 올라가 사방을 둘러보며 육지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태양이 머리 위를 지나가고도 한참 후에는 눈부심이 덜한 동쪽 수평선 쪽으로 새들이 많이 보인다고 선원들이 외쳤다. 바다 위에는 해초와 풀잎들이 떠다니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모두들 가까이에 섬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지만 예정된 항로에서는 하간야항을 출항한 후 멕시코에 도착할 때까지 섬이 있을 리 없고 멕시코까지는 앞으로도 한 달을 더 항해야 한다고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원들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때 에드문은 사분위를 들고 나와 태양의 고도를 측정하여 배의 위치를 계산한 후 메모했다. 대항해 시대 초기까지만 해도 위도는 비교적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었지만 아직 크로노미터가 제작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경도 측정은 어려웠던 시절이다. 이튿날 아침 후덥지근한 날씨 속에 호수처럼 잔물결만 이는 바다 위를 미끄러지듯이 오리엔트호는 낯선 섬 가까이 도달했다. 이 섬은 하와이보다 700마일쯤 북쪽에 있었지만 그 뒤 얼마 후 화산 폭발로 인해 해도상에는 영영 존재하지 않게 된다. 하와이는 이보다 160여 년 후인 1778년에 잉글랜드 선장 제임스 쿡에 의해 발견되어 본격적으로 약탈을 당하기 시작한다. 미라가 에드문에게 잠시라도 섬에 들러갈 것을 제안했다. 크리스천이 날이 갈수록 쇠약해져 가고 있었고 걷는 날보다 누워 지내는 날이 더 많아져서 육지에서의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크리스천에게 의견을 물었더니 선뜻 동의했다. 에드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지체하지 않고 성교로 올라갔다. 성교 안은 문과 창문을 모두 열어두었지만 무척 더웠다. 유다양과 힐리는 성교 안에 있는 해도 테이블 앞에서 뱃머리를 어느 각도로 해야 할지 몰라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한창 의논하는 중이었다. 두 사람은 갑자기 나타난 에드문을 불쾌한 표정으로 노려보았다. 얼굴에 흐르는 땀을 훔치며 유다양이 쏘아붙였다. 이곳에 선장인 나의 허락 없이는 들어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 뭔 일이야? 그의 힐난에 개의치 않고 에드문이 말했다. 크리스티언 씨의 병세가 심중하니 저 섬에 이틀 정도 쉬면서 깨끗한 식수도 마련하여 갑시다. 유다양이 말한다. 무슨 헛소리. 이 배의 일정은 내가 정하고 하루라도 지체할 수 없다. 돌아가. 그때 헨리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뭔가를 이리저리 궁리하고 있었다. 에드문이 뭔가 말을 더 하려는 순간 헨리가 유다양의 소매를 끌고 성교 구석으로 가서 속닥거렸다. 유다양은 대화 중에 고개를 까딱대곤 하였고 그들의 음흉한 눈빛들이 교활하게 뒤섞였다. 술수에 능한 헨리가 유다양에게 무언가 멋진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듯했다. 잠시 후 유다양이 근엄한 표정을 지으며 에드문에게 다가왔다. 에드문, 이번 한 번만 사정을 봐주지. 섬에 상륙하는 것을 허락하지만 내일 해가 머리 위에 오르기 전까지 배에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모든 선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해라. 만일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이 배는 예정된 항해를 계속하기 위해 떠날 것이다. 동의하겠나?
질문의 의도를 눈치챈 에드문의 얼굴 위로 씁쓸한 웃음이 스쳐 지나갔다. 좋다. 섬에서 밤을 지내야 하니 간단한 수집품을 들고 가겠다. 에드문이 태연히 응수했다. 유다양은 에드문의 고집스러운 태도와 그의 몸에 스며있는 위압감이 너무 불편하고 거슬렸다. 입으로는 고분고분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유다양을 깔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느꼈다. 그에게 지고 싶지 않았던 유다양은 뭐 그렇게 하든지 라고 멸시하는 투로 태평하게 말을 던졌다. 선교를 나온 에드문은 곧장 크리스천과 미라를 만났다. 에드문과 크리스천이 섬에 상륙하고 나면 유다양과 헬리는 그들을 버리고 떠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실패한 암살에 대한 여운이 짙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항해가 끝나기 전까지 끊임없이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위험보다는 현재의 상태로 항해를 계속하다가는 크리스천의 병세가 더욱 위독해져 앞으로 보름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미라의 충고가 더 마음에 걸렸고 다급했다. 그녀가 크리스천을 염려하는 목소리에서 초조감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녀 역시 두 사람과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에드문이 조난당할 위험을 감수할 수 있겠는지 묻자 그녀는 입술을 꼭 깨물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초안지 인물들 중 한 명인 범증의 심정과 같았다. 이것이 내 운명이라면 그 끝을 보고 말겠다. 그런데 한치의 동요도 없는 그녀의 다짐보다 더 큰 바람이 밖에 내다보이는 태평양의 바다처럼 잔잔하게 그녀의 가슴 속에서 일렁이고 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어디든 두렵지 않아요. 낯선 섬 근처에서 돛을 내린 후 선원들이 거룻배를 바다로 내리기 위해 부산을 떨었다. 그들이 하는 양을 지켜보며 에드문은 엄한 눈초리로 서서 기다렸고 크리스천은 병색이 깊어 시름겨운 표정으로 중앙 돛대가 만들어준 그늘진 갑판에 앉아서 대기했다. 줄 사다리를 갑판에서 거룻배까지 연결하자마자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미라가 에드문 곁에 바짝 다가섰을 때 그녀의 목에 걸린 진주가 반짝하고 빛을 발했다. 그녀의 얼굴은 긴장했는지 잔뜩 굳어 있었고 입술을 앙 다물었다. 배국같이 하얗고 작은 손에는 그녀가 오리엔트호에 승선할 때 가지고 왔던 하얀 가방이 들려 있었다. 미라는 안 돼! 갑판으로 내려온 유다양이 미라를 보며 소리쳤다. 그 소리에 언짢은 심기가 울컥 치밀어 오른 미라가 유다양을 노려보았다. 유다양은 얼른 그녀의 눈을 피해 에드문을 향해 말했다. 당신과 크리스천 두 사람만 섬으로 가기로 했던 건 아닌가? 그 말이 끝나자마자 미라는 마치 뱀이라도 본 양 성큼 몸을 뒤로 빼면서 에드문의 등 뒤에 몸을 가렸다. 하지만 그녀의 자세는 의젓했고 당당했다. 두 사내를 따라 섬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그녀의 가냘픈 몸이 온몸으로 웅변하고 있었다. 유다양이 다시 입을 열려는 순간 에드문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의 눈빛은 미라가 원하는 대로 그냥 두라는 무언의 압박을 유다양에게 보냈다. 미라는 그의 등을 바라보면서 바위와도 같은 든든함을 느꼈다. 유다양은 그 기세에 찔끔하여 헨리를 쳐다보았으나 헨리도 눈동자만 이리저리 굴릴 뿐 미라를 배 안에 붙잡아 두어야 할지 섬으로 보내도 되는 것인지 선뜻 판단이 서지 못한 채 나이 들어 주름진 입술과 볼만 실룩일 뿐 말이 없었다. 잠시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아 갑판 위에는 새파랗게 질린 정적만이 흘렀다. 이윽고 무거워지고 있는 침묵과 치솟아 오르는 심통을 견디지 못한 유다양은 에드문의 눈을 애써 무시하며 항해사를 향해 모든 선원들을 갑판에 집결시켜라 고 명령했다. 항해사가 호루라기를 불어 선원들을 소집하자 양손을 허리에 짚은 유다양이 갑판으로 내려왔다. 그리고선 세 사람이 들고 나온 작은 가방들을 조사해야겠다며 내려놓으라고 요구했다. 이제 그의 목소리는 다시 거칠었고 명령조였으며 그의 얼굴은 건방져 보이는 웃음을 짓고 있었다. 오리엔트호의 모든 선원들이 보는 앞에서 에드문 일행을 모욕하고 자신의 권위를 한껏 드높이겠다는 심사가 드러나 보였다. 암살 미수 사건이 있은 뒤로 유다양의 성격은 한결 편협해진 것 같았다. 에드문뿐만 아니라 선원들에게 얕보이지 않으려고 눈에 띄게 거드름을 피울 뿐 아니라 몹시 화를 잘 내었는데 그 이면에는 에드문을 무서워하는 마음이 숨어 있었다. 무서워하면서 무섭지 않은 듯 보이려고 마음을 억누르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만용을 부려보겠다는 속셈을 헨리는 훤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선원들도 알고 있었지만 정작 유다양 자신만 모르고 있는 것이다. 세 사람은 묵묵히 그의 요구에 따랐다.
따가운 태양 아래의 가판 위에서 유다양과 헨리가 직접 가방을 검사했다. 선원들은 세 사람을 거북하게 하지 않으려고 일제히 시선을 돌렸다. 에드문의 가방 안에는 천체 고도 측정기, 노쇠 나침반, 부싯돌, 시계, 망토, 그리고 에스파냐 구강기가 들어있었다. 저 섬을 국왕에게 바치기 위해 그 1000조각을 섬에 꽂으려느냐면서 유다양이 천박하게 키득거렸다. 뿌리가 깊이 내린 빈정거림이었다. 하지만 에드문은 칼집과 총집이 묵직하게 달린 허리춤에 손을 얹고서 그가 하는 짓을 내려다볼 뿐 마치 동상처럼 고즈넉이 서 있었다. 크리스천의 가방 안에는 망토와 자신의 병치료에 쓰이는 여러가지 잡동사니가 가득했다. 크리스천은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도 않고 유다양이 하는 꼬락서니를 핏기 없는 표정으로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다. 유다양은 두 사내의 가방을 돌려주었다. 소지품 검사를 당하는 모욕을 고용된 선원들 앞에서 충분히 주었다고 판단했던지 이번에는 미라의 가방을 뒤졌다. 미라의 가방 안에는 여자들의 일상적인 소지품과 바느질 도구, 침술 도구, 그리고 약간의 후추가 들어있었다. 미라의 가방 안을 들여다보면서 유다양이 조소하듯 말했다. 너는 왜 저 섬에 가려는 거지? 아하, 너희 세 놈은 한패였지. 유다양이 이죽거렸다. 그녀를 볼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아쉬움이 더러운 악취처럼 남아있었다. 그래서 그녀를 보내주는 것이 내키지 않는다는 어조였다. 그런데 가방 밑바닥에서 미라의 환약이 들어있는 작은 보자기를 발견하자 황금이라도 훔치듯 얼른 손에 넣어 움켜쥐었다. 그리고는 짐짓 친절을 가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가방을 돌려주지. 하지만 이 보자기는 너희들이 돌아올 때까지 내가 잘 보관하고 있겠다. 미라가 말한다. 그 약은 성병 치료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미라의 이 말에 유다양은 놀란 듯 움찔했다. 미라가 그의 가장 근심하는 부분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알았지? 하지만 그는 짐짓 그 말을 못 들은 척 목을 꼿꼿이 세우고 에드문을 향해 명령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허리춤에 차고 있는 칼과 총을 배에 남겨두고 가라. 1등 항해사는 에드문의 칼과 총을 회수하도록. 명령을 받은 항해사가 빼냐에게 얼굴을 돌렸다. 방금 했던 유다양의 명령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빼냐가 결정해 달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빼냐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물어볼 가치도 없는 것이라는 듯이. 고대와 중세시대에는 명예가 삶의 의미이자 목적인 영웅들이 사회의 주도적 역할을 하던 사회였다. 그래서 그 시대를 영웅시대라고도 부른다. 트로이 전쟁이 미녀 헬레나를 빼앗긴 그리스의 명예회복 전쟁이었고 십자군 전쟁도 성지 즉 명예를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되찾기 위한 전쟁이었듯이 명예라는 가치가 사회를 지배하던 시기에 칼을 차고 다니는 신분의 사내에게서 칼은 명예와 지위와 평판의 상징이었다. 그러므로 억지로 칼을 빼앗는 것은 그 사내의 명예를 빼앗는 것이고 명예를 빼앗는 것은 영혼을 빼앗는 행위나 마찬가지로 커다란 모욕이다. 항해사의 망설이는 태도에 온몸의 피가 머리로 치밀어 오른 유다양이 이놈이 하며 목구멍에 힘을 잔뜩 주어서 으르렁거리듯 소리쳤다. 항해사는 몸을 획 돌리더니 선원들 틈으로 냉큼 들어가 버렸다. 그러자 갑자기 유다양이 성남 멧돼지처럼 씩씩거리며 에드문에게 접근했다. 에드문의 무기를 직접 회수하겠다는 태도였다. 유다양의 불순한 행동은 에드문의 가슴에 불길을 일으켰고 눈에서는 퍼런 불꽃이 일었다. 그는 와락 살인 충동이 치솟아 유다양, 내놈의 시건방진 피를 한 대박 뽑아주마 하고 소리치며 옆구리에 차고 있던 칼집에 손을 얹었다. 본능적이고 반사적으로 취한 행동이었고 순간적으로 인내심을 잃을 뻔했다. 그러자 에드문의 기세에 너무 놀란 유다양이 헉하는 신음과 함께 급히 뒷걸음질을 치면서 얼떨결에 에드문보다 먼저 칼을 뽑아 들었다. 유다양의 머리가 화끈해지고 눈앞이 아찔했다. 지난 2달 동안 에드문은 유다양에게 고분고분했었다. 어떤 심한 대우를 하더라도 불평불만을 표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예기치 않은 에드문의 반발에 당황한 유다양이 잽싸게 눈알을 좌우로 돌려 살펴보니 여태껏 딴전을 피우던 선원들이 멋진 결투를 기대하듯 두 사람을 중심으로 10보 정도 거리에 원을 그리며 몰려들었다. 나는 선장이다. 이제 덤빌 테면 덤비라는 자세를 잡고 칼을 뽑았으니 어떻게 해야 하나. 이대로 팔을 뻗어 아직 칼을 뽑지 않은 에드문을 푹 찌를까? 선원들이 보는 앞에서 나와 에드문 중 하나가 죽을 때까지 싸울까?
그런데 과연 에드문을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면 차라리 선장의 명령을 거역하는 적이 저 빼냐의 목을 찌를까? 빼냐를 공격하면 선원들이 가만히 있을까? 빼냐의 복수를 하겠다며 덤벼드는 선원들을 상대로 싸우다 장렬한 죽음을 맞아버릴까? 죽으면 그동안 모아놓은 나의 전 재산은 어떻게 되지? 수치심을 무릅쓰고 이 칼을 버릴까? 연기를 센 벌집에서 우왕좌왕 흩어지는 벌들처럼 그의 정신도 어느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 조금 전까지의 하늘을 날 것 같이 기고만장하던 기분은 바다에 내던져진 닷처럼 순식간에 심연으로 추락했다. 그의 혀도 마비된 듯 입은 벌려져 있었지만 그 다음 말은 나오지 않았다. 얼굴과 머릿속은 혈색을 몽땅 잃어버려 새하얘졌고 머리카락은 성난 사자를 만난 하이에나의 털처럼 바짝 곤두섰다. 두 사람의 재빠른 결투태세에 깜짝 놀란 헨리도 황급히 칼을 빼들고 유다양 곁에 섰다. 그도 겁을 집어먹어 눈알이 튀어나올 지경이었고 순식간에 몰려온 공포로 인해 부르르 떨었다. 유다양의 두려움이 그에게도 재빠르게 전염시켰던 것이다. 갑판에 모여있던 모든 선원들은 묘한 기대감에 숨을 죽였다. 자기들을 고용한 선주이자 선장인 세 사내들이 2대1로 결투를 벌일 것이다. 재미있는 광경이 아닐 수 없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태평양 한가운데에서의 오리엔트 갑판 위에서는 한동안 가슴을 짓누르는 정막이 흘렀다. 선원들 사이의 분위기는 한겨울 숲속의 호수처럼 얼어붙은 냉랭한 침묵이 무더위를 순식간에 몰아내버렸다. 반면 선주들 사이의 팽팽한 적대감은 지옥의 불처럼 이글이글 타올랐다. 선원들의 눈동자는 결투 자세를 취한 세 사람 사이를 분주하게 오갔다. 그들의 눈빛은 하나같이 외치고 있었다. 싸워라, 싸워. 누가 이기나 보자. 가까스로 정신을 수습한 유다양이 벌건 얼굴을 하고선 헨리가 곁에 있다는 것에 용기를 내어 에드문을 향해 위협조로 고함을 질렀다. 네 이놈 에드문! 개가 짖는다 하여 사자를 물어뜯는 것은 아니다. 물어뜯고 싶어도 그럴 용기가 없는 개들도 많다. 마찬가지로 화나 고함은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용기와 실력만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법이다. 그것을 감추지 못한 자의 경로는 너무나 겁이나 공포를 잊기 위한 소음일 뿐이어서 공허하고 어색하다. 사자 앞에서 선 강아지가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는 꼴이다. 미라는 혹시 칼싸움이 벌어질 것에 대비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에드문이 몸을 움직일 충분한 공간을 주기 위함인지 그의 등에서 뒤로 물러나 선원들 사이에 섞였다. 에드문은 2달 동안이나 신경이 곤두서 있었던 데다가 유다양의 험한 욕지기를 듣자 순간적으로 피가 끓어올라 자저력마저 아슬아슬해졌다. 그는 칼을 잡았다. 그런데 칼을 뺄 수 없었다. 그 찰나에 크리스천이 다가와 얼른 그의 손을 잡았기 때문이다. 오만방자한 아가멤논을 응징하려고 칼을 빼려던 순간에 발이 빠른 아킬레우스의 금발을 잡아당긴 아테네의 여신처럼. 유다양이 빼냐를 힐끗 쳐다보았으나 빼냐는 유다양과 헨리가 하고 있는 꼴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가 유다양과 눈이 마주치자 불쾌한 듯 머리를 가로저으며 다시 섬적으로 시선을 돌려버렸다. 이러니 유다양이 생각하기를 만약 갑판에서 에드문과 결투가 벌어지면 빼냐와 선원들이 도와줄 것 같지 않다. 암살 시도가 실패하던 순간 빼냐가 에드문 앞에 무릎을 꿇고 중립을 지키겠다고 맹세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선원들은 그의 명령에 따르는 프리메이슨 조직원들이라 하지 않았던가. 더구나 그는 결투에서 목숨을 구걸한 후부터는 에드문을 선주로서 대우하는 것으로 보답했다. 게다가 스스로 인정하기는 싫었지만 암살 미수 사건에서도 증명되었듯이 헨리와 그가 상대하기에 에드문은 너무 벅차다. 비록 2달 동안의 허기로 몸이 비쩍 말랐고 힘이 없어 보이긴 해도 무술을 연마한 사람에게는 내공이라는 게 쌓여있어 쉽사리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었다. 상황이 몹시 불리하다는 느낌이 들자 간이 오그라들고 심장이 발작하려는 듯 유다양은 온몸을 미세하게 떨었다. 숨도 거칠어졌고 얼굴은 눈에 띄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겁먹고 있다는 것을 선원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애썼다. 동공을 이리저리 굴리고 있던 헨리도 어찌할 줄 모르고 주변에 모여있는 선원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그 누구도 자기들을 도울 기세가 아니다. 오히려 여기저기서 옅은 비웃음을 내보이거나 어처구니 없다는 눈빛으로 고개를 설레설레 젓는 이들이 눈에 띌 뿐이다.
그때 먹잇감을 노리는 굶주린 호랑이처럼 눈을 가느다랗게 뜬 에드문이 잔뜩 긴장하여 온몸이 마른 명태처럼 굳어있는 유다양의 칼끝까지 성큼 다가섰다. 방금 나를 이놈이라고 불렀나? 에드문이 되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 낮게 가라앉아 있었고 유다양으로서는 도저히 말대꾸할 수 없는 어조였다. 가늘게 노려보는 그의 눈빛이 얼마나 살벌했던지 유다양은 아니요 하며 마치 따가운 햇빛에 놀란 조랑말처럼 느닷없이 껑충 뒷걸음질을 치고 말았다. 헨리도 덩달아 뒤로 물러섰지만 칼끝은 여전히 에드문을 향해 겨누고 있었다. 그것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인간들의 본능적이고 반사적인 행동이다. 칼을 얼마나 꽉 쥐었던지 늙은 팔뚝에 힘줄이 퍼렇게 솟아오르면서 부르르 떨었고 얼굴은 숯불에 댄 듯 화끈거렸다. 아하하하. 유다양의 입에서 어색한 웃음이 삐져나왔다. 유다양의 콧대 높은 거만이 허무하게 사라지고 무모함은 용기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허세를 부리고 우스꽝스러운 꼴이 되고 만 것이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도 나는 다만 저 섬에서라며 끝을 어물어물해버렸고 목소리가 심하게 떨림으로써 선장의 권위와 체면을 걸레로 만들어버렸다. 에드문은 걸레를 엄하게 뿌리쳤다. 이봐 유다양, 내 총과 칼을 어떻게 하겠다고? 에드문이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듯 말하자 걸레가 재빨리 대답했다. 아니요. 그냥 가져가시오. 싸우려다 겁이 나서 꼬리를 가랑이 사이로 감춰버리는 강아지처럼 그는 또다시 말을 더듬고 말았다. 호언장담으로 밀어붙이려던 의지와는 상관없는 바보 같고 옹색한 얼버무림이었지만 방금 유다양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약한 본색을 드러내버렸다. 걸레가 된 자신을 시군창에 내던진 사내의 필부지용에 억지로 참는 듯한 소리 죽인 야릇한 웃음소리가 가판 위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듯하자 이제는 그의 귀마저 불 속에서 끄집어낸 숫덩이처럼 빨갛게 달아올랐다. 에드문이 칼집에서 손을 떼었다. 경멸을 머금은 희미한 미소가 그의 매우 여윈 얼굴 위로 스쳐 지나갔다. 미라는 에드문이 남다른 사람이라고 진작부터 느끼고 있었지만 이 같은 긴장된 순간에 그렇게 상대의 길을 꺾어버리고 그의 자만심을 그토록 철저히 가판 바닥에 매다 꽂는 그의 카리스마와 용기에 깊이 탐복했다. 말을 더듬어버린 한심스러운 분위기를 뭉치려고 유다양은 획 몸을 돌려 중앙돛대 옆에 있던 공구함을 냅다 걷어찼다. 그런데 공구함이 쓰러지지 않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공구함 옆에 세워져 있는 장대를 걷어찼다. 장대 끝에는 쇠 갈고리가 묶여져 있었다. 장대가 쓰러지면서 갈고리 끝이 유다양의 발등을 찍을 뻔했다. 유다양이 펄쩍 뛰어 뒤로 피하면서 연병할 하고 꽥 소리를 질렀다. 팔짱을 끼고서 주검처럼 말없이 서있던 빼냐가 이 광경에 이르러서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혀를 찼다. 잠시 후 세 사람은 빼냐의 눈짓 명령에 따라 선원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거룻배에 올랐다. 오리엔트호에 고박되어 있던 거룻배의 밧줄을 풀어 선원들이 노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눕혀놓았던 돛대도 바로 세우고 조그마한 삼각돛을 펼쳤다. 그때 빼냐의 지시를 받은 사환 샘보이가 정글 칼을 가져와 거룻배에 내려줬다. 그것을 본 유다양의 얼굴이 기묘하게 일그러졌지만 재빨리 고개를 뒤로 돌리며 표정을 감췄고 헨리는 계속 못마땅한 눈빛으로 빼냐를 바라보았다. 거룻배가 배에서 떨어져 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유다양은 자신과 에드문 사이에 생긴 물리적 거리감을 확보함에 따라 다시 자신감을 회복했다. 완전히 평소 모습으로 돌아온 유다양이 위세를 떠는 어조로 항해사에게 소리쳤다. 내일 새벽 동트기 전에 저들을 태우러 거룻배를 보낼 것이라고 일러라. 만일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우리는 즉시 떠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맹렬하고 위험이 있는 듯 했지만 항해사는 속으로 피식 웃었다. 소심함과 나약함을 감추려 하는 자들은 더욱더 겉으로 분위기를 압도하고 싶어하는 자신만만한 쾌활함을 꾸며 보이는 경향이 있음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항해사가 유다양의 말을 에드문에게 전했고 그 말에 맹소를 떠올린 에드문은 고개를 섬의 해안 쪽으로 향한 채 할 말 없다는 듯 두 팔을 크게 벌려 보였다. 헨리가 곁눈질로 빼냐를 주시해보니 그는 미동도 않은 채 거룻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헨리와 유다양을 힐끗거리며 나지막하게 소곤거리던 선원들은 가린 입으로 웃음을 참는 소리를 냈다.
거룻배가 멀어지자 유다양이 섬 쪽으로 목을 빼고 있는 선원들을 향해 소리를 꽥 질렀다. 이놈들아, 어서 제자리로 돌아가! 명령이다. 그 소리에 선원들이 유다양을 향해 눈을 흘겼다. 지가 우리를 갑판에 모이게 하고선 겁쟁이 강아지는 무서운 사자가 멀리 사라질 때 더 큰 소리로 짖는 법이다. 태양이 서쪽 수평선을 기웃거릴 무렵 세 사람을 해변에 내려준 거룻배는 서둘러 오리엔트호로 되돌아갔다. 그때까지도 오리엔트호는 돛은 내렸지만 닻을 내리지 않고 있었다. 모래밭을 걸어 앞에 보이는 숲을 향해 가는 미라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마치 기묘하고 신비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해변에서 멀리 않는 곳에서 세 사람은 개울을 발견했다. 겨울물은 참으로 맑아서 굵은 모래와 조약들이 훤히 들여다보였다. 폭은 가장 넓은 곳이라 해도 4m 정도에 불과했고 가장 깊은 곳은 물이 무릎에 닿을 정도밖에 안 됐다. 미라가 손으로 물을 떠 마셔보니 고향집 우물물처럼 시원하고 맛있었다.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으리라 생각하며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개울 양쪽으로는 그다지 높지 않은 벼랑과 숲이 있었다. 어디에도 사람의 발자국 흔적은 찾아볼 수 없는 정글 속에는 햇볕이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풀과 나무들이 빽빽하게 자라 하늘을 가렸고 선명한 초록색 싹이 부드러운 향내를 풍기고 있었다. 사람을 보아 반가웠는지 아니면 놀랬는지 나뭇가지 위에서 온갖 새들이 일시에 노래를 불렀다. 세 사람은 겨울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 근처에서 바다를 향해 옆으로 기울어져 있는 커다란 종려나무를 발견했다. 길고 넓은 나뭇잎들이 우산 모양으로 펼쳐져서 따가운 햇살을 가려주고 있었다. 미라가 종려나무 아래에 쉴 자리를 만들어 크리스천이 눕도록 했다. 그를 되도록이면 편안하게 쉬게 하여 몸속에 활동하고 있는 독과 병균이 급속도로 퍼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피로하거나 근심 걱정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과하면 퍼지는 속도가 빨라진다. 에드문은 정글 칼로 덤불과 나뭇가지를 쳐내며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가 움직이면서 풀숲을 흔들자 여러 종류의 새들이 다양한 지적인 소리를 내며 푸드득 날아올랐고 길이가 20cm쯤 되는 도마뱀 한 마리가 이름을 알 수 없는 5m 정도 높이의 나무를 타고 빠르게 기어 올라갔다. 에드문은 나지막한 코코넛 나무를 골라 야자 열매 3개를 따서 금세 돌아왔는데 정글 어귀에서 미라가 그를 먼저 발견하고 불렀다. 선장님, 이쪽으로 와 보세요. 그가 다가가자 숲에서 향긋한 냄새가 풍겨왔다. 그녀는 녹색 잎사귀를 하나 떼어내어 그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이 식물을 조선에서는 칡이라고 불러요. 뿌리를 캐어 다리거나 즙으로 짜서 마시면 해독작용을 돕고 위장에도 좋아요. 혈압이 높아질 때 낮추는 효과도 있고요. 에드문은 알겠다고 대답하고 웃으면서 잎사귀를 받아들었다. 개울물과 야자수로 목을 축인 후 다시 숲속으로 들어간 에드문이 이번에는 칡뿌리와 빠빠야 그리고 야생 바나나를 하나름 모아서 품에 안고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 바위 틈에서 여과된 맑은 물이 끝없이 솟아오르고 있는 옹달샘을 발견했고 어렴풋이 느껴지는 유황 냄새를 따라갔더니 샘에서 5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수증기를 휘날리며 솟아오르고 있는 따끈한 온천물도 발견했다. 미라는 개천을 따라 올라가며 개천 주위에서 약초와 열매를 채집했다. 산딸기도 많이 따서 냇물에 씻었고 새들이 놀라 날아간 땅바닥에서 알을 발견했으며 나뭇가지 사이에 숨어있는 벌집 주위에 벌들이 날아다니는 것도 눈여겨보았다. 그런 다음에 해변을 거닐며 두 손바닥을 합친 것만큼 크고 오목한 조가비들을 몇 개 찾았다. 작은 조개와 조개 껍질도 여럿 모았다. 한 줄기의 파도가 몰려와 젖은 모래톱을 걷고 있는 그녀의 두 발을 핥았다. 하늘에서는 갈매기들이 비명소리를 내면서 맑고 파란 하늘을 빙빙 돌며 날고 있었다. 잠시 그늘에 누워있던 크리스천은 겨울가로 가서 몸을 씻은 후 다시 종려나무 아래로 돌아와 쉬고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이제야 걱정과 긴장에서 풀려났다는 듯한 평화로움이 깃들었다. 어느덧 석양이 지고 어스름이 내리더니 구름 사이로 하나 둘 별들이 돋아났다. 그리고 잠시 후에 달이 나타나자 먼저 나와 있던 수많은 별들이 뒤편으로 껑충 물러났다. 멀리 바다 위에는 돛을 거둔 오리엔트호가 달빛이 내려와 은빛으로 반짝이는 수면 위에 미동도 않은 채 홀로 떠 있었다. 신선한 과일로 허리를 채우면서 에드문이 부싯돌로 불을 일으켰다. 미라는 불 주위에 가볍고 구멍이 많은 화산석을 세운 후 큼직한 조가비들을 얹고 그 위에 칡뿌리 풀들을 썰어 놓아 죽을 끓였다.
장작불 속에는 조개를 넣어 구웠다. 고소한 냄새에 저녁 식사를 기다리는 에드문과 크리스천의 입속에 침이 고였다. 달빛 아래에서 적당히 구워진 조갯맛살과 후추로 향을 낸 걸쭉한 칡죽을 조개 껍질로 떠먹고 있는 사이에 재 속에 넣어둔 새 알이 익고 있었다. 그렇게 낯선 섬에서의 첫날 밤은 평화롭게 깊어만 갔다. 시원한 파도 소리와 풀벌레들 소리만이 밤의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다. 오리엔트호 안에서 유다양은 기쁨을 참지 못해 환성을 질렀다. 야호! 드디어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저놈들을 제거했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의 뿌리를 제거해버렸다는 기쁨에 헨리도 하늘로 날아오를 것만 같았다. 이 통쾌한 기분은 나 또한 선장에 못지않소. 하하. 하지만 노련한 그는 말을 뱉어놓고 나서 얼른 웃음을 거두었다.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격렬한 기쁨은 머지않아 격렬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말이 퍼뜩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니 기쁨은 적당해야 한다. 그런데 웃음도 전염이 되었는지 유다양이 헨리를 따라 느털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미라가 따라가 버린 것이 못내 아쉽지만 어쨌든 에드문과 크리스천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으니 얼음물을 후루루 들이킨 것처럼 속이 시원하네요. 아하하하. 헨리는 유다양의 과도한 기쁨이 방금 찾아온 행운에 자칫 부정을 탈까봐 걱정이 되었다. 갑작스럽게 뭔가를 기억해내었던지 그들은 서둘러 에드문의 침실로 들어가서 사물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네 사람이 공동으로 서명한 동업계약서와 비밀 합의문, 오리엔트호 설계도면, 책들과 쓰다만 항해일지만 있을 뿐 돈이나 값어치 나갈 만한 보물은 하나도 없었다. 유다양이 툴툴거렸다. 에릭손 선장과 흥정할 때 소지하고 있는 돈은 비상금 운하 31장이 전부라고 하더니 정말이었나 보군. 헨리는 에드문이 남긴 항해일지를 처음부터 꼼꼼히 읽어보았다. 네 사람이 처음 만나서 동업 얘기를 시작할 때부터 4월 3일 첫 동업회의를 했던 날까지만 기록되어 있었다. 그 중에는 오리엔트호가 예정된 항로보다 훨씬 북쪽으로 항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계산 날짜와 좌표가 날씨, 풍향, 풍속, 조류 방향 및 세기와 함께 매일 기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미라가 의혹을 제기했던 설계 변경, 화물, 비축 식량에 대해서도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 후부터는 아무런 기록을 하지 않았다. 더구나 암살 시도에 대해서도. 잠시 후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한 유다양이 크리스천의 사물들을 들춰보기 시작하자 헨리도 잽싸게 뒤따랐다. 그러나 크리스천의 사물들은 더 초라하여 뒤져볼 것이 없었다. 도대체 작동할 것 같지도 않은 기계나 공구들의 그림들 뿐이었다. 미라의 침실에서도 옷가지와 침구뿐이었다. 그곳은 얼룩 하나 없이 깨끗하고 아름답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 사람의 인품은 떠난 자리를 보면 알 수 있다지 않던가. 두 사람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채 성교로 올라와 항해사에게 출범을 지시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있었다. 하지만 선원들이 갑판 여기저기에 모여 쑥덕거리기만 할 뿐 출범 준비를 하지 않았다. 이 낯선 섬에서 식수라도 보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빼냐와 어망으로 고기를 잡기 위해 여러 척의 거룻배 모두를 내리려고 준비하고 있던 선원들도 황당해했다. 잠시 후 빼냐가 씩씩거리며 성교문을 열더니 다짜고짜 따져 물었다. 에드문 씨 일행을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기로 약속하지 않았어? 그의 목소리는 깜짝 놀랄 만큼 화가 나 있었다. 유다양은 그를 무시하듯 짜증으로 응수했다. 약속은 무슨, 무시해버리고 지금 떠나기로 했어. 어차피 그들이 멕시코까지 가면 우리 모두에게 해로울 뿐이요. 유다양은 비교적 차분한 목소리로 가장해서 말했지만 한마디 한마디에는 적대감이 실려 있었다. 빼냐는 고분고분한 기질이 결코 아니었다. 그가 반격하듯 단호하고도 거만하게 대답했다. 우리 프리메이슨 조직원들은 에드문 씨 일행을 내일 오후까지 기다리기로 이미 결정했소. 그리고 내일 아침 동이 트면 저 섬에 가서 물과 과일도 좀 실어 와야겠고 그것을 알리려고 왔어. 그러자 선장에 대한 불손한 태도에 피가 끓어오른 유다양의 얼굴빛이 확 달라졌다. 내 놈이 아무리 프리메이슨의 간부라 하더라도 이 배의 선장인 나에게 감히. 솟구치는 분노가 순식간에 유다양의 눈앞을 캄캄하게 하고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눈알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그는 소리를 꽥 질렀다. 뭐라고? 이 배의 선장이 당신인 줄 착각하고 있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빼냐도 성질이 뻗치었다. 두 사람은 헤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핏발선 눈을 부릅뜬 채 서로를 노려보았다.
이제까지 말다툼을 구경만 하고 있던 조타수들이 슬금슬금 빼냐의 등 뒤에 섰다. 빼냐와 행동을 같이 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하급 선원들은 선장이나 항해사들이 그들에게 가하는 모욕쯤은 목숨을 생각해서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망망대해에서 위치나 백기를 찾는 능력이 없기에 항해사가 없다면 표류하여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노련한 헨리는 빼냐를 윽박지를 것이 아니라 사태의 심각성을 스스로 파악하게 하고 구슬리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 그가 불이 나게 선교를 나가 선실로 내려갔다 오더니 유다양과 빼냐를 해도 테이블로 이끌고 갔다. 그가 들고 온 책을 펼쳐보니 에드문이 기록한 항해 일지였다. 여러 장을 넘긴 후 헨리가 손가락으로 짚어낸 곳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 사무장 미라가 보고하길 주방장이 관리하고 있던 비축 식량 12박스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 구절을 읽은 빼냐의 가슴이 메마르게 팔딱거렸고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빠르게 번져나가다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 순간의 심증 변화를 놓칠 헨리가 아니었다. 그가 심각한 어조로 빼냐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빼냐, 기록된 것은 사실에 대한 증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오. 에드문은 당신이 비축 식량을 도둑질했다고 의심하고 있어. 그동안 몇 달 동안이나 겪어보고도 그 사람 성격을 모르겠어? 멕시코에 도착하자마자 당신과 우리 모두 고발당하고 조사받을 것이 뻔한데, 아니 어쩌면 목숨 걸고 따르는 그의 선원들까지 데려와서 우리 모두를 없애려 할지도 모르지 않소. 그래도 에드문을 살려줘야 하겠소? 빼냐가 고개를 돌리더니 여태까지 계속 그들의 등 뒤에서 상황을 살피고 있던 조타수들에게 선교 밖으로 나가 있으라는 신호를 보냈다. 조타수들이 망설이듯 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빼냐는 자신의 심중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었다. 빼냐가 계속 입을 다물고 있자 유다행이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들의 앞날에 방해가 되는 자를 손쉽게 제거하는 가장 확실한 시점에 왔소. 그런데 그까짓 인정과 의리 따위에 연연하다니. 프리메이슨은 참으로 훌륭한 조직이요. 진심인지 조롱하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는 어조였다. 그래도 빼냐의 입이 벌어지려는 조짐을 보이지 않자 유다양은 금세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그를 다시 압박하면서 은근히 꾀었다. 당신은 에드문을 암살하는 데 실패하고도 아직까지 우리에게 사과하지 않았소. 게다가 거사비로 받은 금괴 한 개도 돌려주지 않고 있어만 불문에 붙일 수 있고, 만일 당신이 앞으로도 계속 우리와 협조한다면 금괴 한 개를 더 주겠소. 빼냐가 침착하게 파이프를 꺼내 담배에 불을 붙였다. 유다양과 헨리도 얼른 파이프를 깊이 빨아들였다. 세 사람은 서로를 탐색하며 말없이 담배만 빨아댔다. 그들의 속이 제각기 다른 이유로 시커멓게 타들어가면서 선교 안에는 사악한 기운이 담배 연기와 함께 스물스물 기어오르더니 어느덧 실내를 가득 채웠다. 빼냐는 생각했다. 조금 전 유다행이 인정과 의리 따위에 연연한다며 조롱했다. 그런데 그가 암살 음모에 가담했던 것은 바로 헨리에 대한 인정과 의리 때문이 아니었던가. 이제는 그의 목숨을 살려준 에드문에 대한 인정과 의리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인정과 의리를 무시한 술책은 술책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던가. 어색한 침묵이 길어지는 동안 태양은 벌써 수평선 아래로 떨어져 자취를 감추어 버렸고, 배 안에서 잔심부름하는 나이 어린 선원이 조심스레 선교 안에 들어와 천정에 달려있는 등에 불을 밝혔다. 어린 선원이 나가고 나서도 한참을 고민하던 늙고 주름진 구릿빛 얼굴에 빼냐가 이윽고 체념하듯 말했다. 해적들을 무인도에 버릴 때에도 얼마간의 식량을 남겨주는 것이 우리 뱃사람들의 관례인데. 그러자 인정머리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유다행의 얼굴이 분을 사귀지 못한 듯 새빨개지면서 또다시 소리를 꽥 질렀다. 그는 4월 5일 이후로 툭하면 버럭 화를 내었고 어느덧 몸에 배었다. 무슨 가당치도 않은 말을. 우리가 먹을 식량도 부족할 것인데 당신은 멕시코에 도착할 때까지 식량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나? 헨리도 인정머리 엮이는 유다양과 매 한 가지였다. 하지만 목소리는 은근했다. 어차피 저 섬에서 죽을 사람들에게 식량을 준다는 것은 그냥 바다에 식량을 버리는 것과 같소. 그러니 유다양 선장과 내가 결정한 일에 참견하지 마시오. 하지만 빼냐는 선선히 물러서지 않고 고개를 꼬았다. 참견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말하는 것이오. 헨리가 말한다. 당신의 그 의견이라는 것이 바로 참견이라니까 그러네. 빼냐가 말한다. 그렇지만
빼냐의 고집스러운 태도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혈관이 막혀버린 유다양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찢어질 듯 날카로운 목소리로 다그쳤다. 더 이상 아무 소리 말고 당장 출범 준비를 하라, 주방장. 선장의 명령에 주눅들 빼냐가 아니었지만 솟구쳐 오르는 혐오감을 꾹 참으며 쳇, 알겠소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곤 선원들 모아서 다시 회의를 해보겠소, 빌어먹을 하고 화끈 달아오른 얼굴로 더러운 가래침을 내뱉듯이 말한 후 갑판으로 내려갔고 선교 밖에서 대기 중이던 갑판수들도 빼냐 뒤를 따라갔다. 말을 그렇게 했어도 빼냐는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고 주방에 들어가 앉았다. 머뭇거린다는 것은 유다양과 헬리가 했던 말을 미심쩍어 한다는 뜻이었다. 머지않아 그들로부터 버림받게 될 것이라는 느낌이 왔다. 아카폴코에 도착하면 이 배를 떠나야 할 것 같은 느낌이었다. 두 사람만 남은 선교에서 유다양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이내 헬리를 나무라듯 얄밉게 놀리듯 투덜댔다. 헬리씨, 당신이 저놈을 거두어 보살펴 왔었다고 하지 않았소? 저런 못난 인간에게 이 배의 지분까지도 10%씩이나 거저 주었다면서요. 자 보시오. 배은망덕한 사람을 도와주면 무엇을 얻게 되는지를. 당신은 어찌 그리도 사람 볼 줄을 모르시오. 델포이 신탁이 지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인간으로 선언된 소크라테스가 말했다. 악한 자는 교활하고 의심이 많은 데다 자신의 척도로 세상을 판단하므로 자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우위를 과시한다고. 헬리는 그보다 16살이나 어린 유다양의 핀잔을 받자 욱하며 욕지기가 치올랐으나 순간적인 자제력을 발휘하여 목구멍에서 차단했다. 그랬더니 기도가 막혀 숨을 쉬지 못하는 사람처럼 얼굴이 벌개졌다. 그는 입속으로만 시부렁거렸다. 이런 젠장. 에드문의 은혜에 배신으로 보답을 한 애송이 놈이 빼냐를 조심하라고 감히 나에게 충고를 해? 나야 은혜라는 단어를 시궁창에 던져버린 지 이미 오래지만 내 놈도 나처럼 은혜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쓰레기임을 내가 모르는 줄 아나? 그런 쓰레기가 감히 내 코털을 잡아당기는데 장난으로 여길 바보가 아니란 말이다. 잠시 후 인위적인 냉정함을 가장하며 호흡을 가다듬은 헬리가 조용히 대꾸했다. 맞소. 그의 말에는 억양과 감정이 없었다. 우리가 도자기와 상아를 바꿔치기 했을 때부터 그 일을 도왔던 빼냐와 선원들은 우리와 공범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오. 그러고선 피곤한 눈을 돌려 깜깜한 바다를 내다보며 말을 계속했다. 자신의 무능함과 탐욕을 숨기고 성실한 사람인 척 행세하는 사람들이 세상 어디에나 꼭 있기 마련이지. 나중에 반드시 배은망덕한 놈으로 밝혀지고, 그런데 배은망덕한 놈이 은혜를 모르는 놈을 더 심하게 손가락질하고 욕한단 말이야. 이번에는 헬리가 자신을 두고 한 말 같아서 유다양이 얼굴을 살짝 붉혔다. 천성이 여우처럼 교활한 헬리는 유다양의 억지 위험을 아까부터 속으로 비웃으며 화가 나 있었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다. 은근히 부하가 치밀어 오른 유다양이 헬리의 옆머리를 노려보며 이번에는 명령하는 어투로 말했다. 그가 선장이라는 것을 헬리에게 각인시키고자 함이었다. 멕시코에 도착하면 저놈과 저놈을 추종하는 선원들도 모조리 이 배에서 쫓아낼 것이니 그리 아시오. 헬리가 헛기침을 한 번 하고 나서 예의, 억양과 감정이 없는 어투로 말했다. 빼냐를 함부로 건드린다는 것은 가시에 발길질을 하는 짓이오. 잘못 건드렸다가는 원한을 사게 될 텐데 그 녀석이 에드문이나 크리스천처럼 고분고분하게 당하고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오. 당신에게 더 손해가 날 일이 생기거나 당신의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어. 그러니 그냥 빼냐가 자기 나름대로 좋게 생각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좋을 것이오. 비슷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서로에게 끌리기도 하지만 무의식 중에 끊임없이 서로 겨루게 된다. 말을 마친 헬리가 얼른 고개를 돌리고 유다양을 외면했다. 아까보다 더 검붉어지고 있는 안색과 불쾌한 심정을 나타내는 주름이 그의 늙은 얼굴 가득히 번지고 있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다. 그렇다고 해서 입씨름에 질 유다양이 아니다. 그것은 헬리와 마찬가지로 유다양에게 있어서도 일종의 아집이다. 그런 것까지 고려하고 계시다니 당신은 정말 머리가 좋군요. 그러자 이 애송이가 계속 나를 조롱하고 있구나 생각하며 헬리의 이맛살이 다시 찌푸려졌다. 유다양은 이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입을 한 일자로 굳게 닫아버렸다. 하지만 약삭빠른 그의 뇌는 속삭였다. 지루하고 역겨운 늙은이.
음흉한 빼냐도 그렇고 도대체 이 배에는 믿을 만한 사람이 한 놈도 없어. 망할 자식들. 이 자들은 모두 내 성공을 가로막는 놈들이니 기회를 보아 이 장애물을 제거하고 나만의 길을 닦아야겠다. 헨리는 유다양의 모습을 역겹다는 듯이 힐끗 쳐다봤다. 그 순간 그 역시 멕시코에 도착하고 나면 제 갈 길을 가리라 마음을 굳혔다. 신이란 선한 사람들 사이에나 존재하는 숭고한 기질이지 악인들에게는 없는 것이고 악인들의 마음에는 눈병 앓는 자들의 눈곱처럼 항상 의심이 붙어 다닌다. 얼마간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흐른 후 유다양이 불쑥 생각났다는 듯이 물었다. 아 참, 멕시코에 도착하면 저 세 사람의 행방에 대해 어떻게 신고해야 하지요? 유다양의 물음에 헨리는 금세 대답하지 않고 조금씩 마음을 다스린 다음 친절한 말투를 가장하여 입을 떼었다. 실종 신고를 하면 돼요. 실종 신고? 어떤 식으로? 헨리가 말한다. 세 사람이 요청하여 낯선 섬에 상륙하도록 허락했다. 그런데 이틀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 걱정했던 우리가 선원들을 상륙시켜 사흘 동안이나 섬을 뒤졌으나 끝내 찾지 못하여 일주일치 식량과 비품을 그들이 상륙했던 지점에 남겨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유다양이 묻는다. 그렇게 말로만 신고하면 되나요? 헨리는 순간 이런 머저리 하고 속으로 욕을 해대면서 말을 이었다. 서면으로 신고해야 더 확실하오. 실종 신고서에 빼냐와 선원들의 서명도 받아야 하고 그들에게 약간의 돈을 주면 증인이 되어줄 것이오. 유다양이 말한다. 알겠습니다. 헨리씨가 실종 신고서를 작성해서 빼냐와 선원들의 서명을 받아주시오. 기록된 것은 사실에 대한 증거라고 아까 당신 입으로 말하지 않았소. 헨리가 몸을 섬 쪽으로 획 돌리며 욕을 했다. 육실할. 하지만 그 말은 워낙 낮아서 유다양의 귀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잠시 후 이번에는 헨리가 머뭇 주저하는 모양새를 갖추어 물어보았다. 그가 얌전한 태도를 보인 이유는 그의 질문이 선장이라며 한껏 부풀어 있는 유다양의 자존심에 자칫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저 낯선 섬은 내가 수년간 이 부근의 항로를 항해했지만 처음 보는 섬인데 유다양 선장은 어떠시오? 유다양이 말한다. 물론 나도 처음 보는 섬이요. 내가 정한 이 항로가 지금까지 어느 항해사도 모르고 있는 하간야와 아카폴코를 잇는 최단 거리에 있기 때문에 발견한 것이요. 이 침로를 계속 유지하면 한 달 안에 우리의 목적지인 아카폴코에 도착할 것이요. 헨리는 유다양이 선장으로서 믿었지 않았지만 그를 아카폴코 항까지 데려가서 화물을 무사히 처분할 때까지 이용해야 하기에 지금 그의 미숙한 항해술에까지 토를 다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얼른 동의를 표하고 더 이상 항로에 대해서는 언급하거나 참견하지 않기로 했다. 유다양은 하루라도 빨리 화물들을 팔아 헨리의 목도 적당히 후려쳐서 넘겨준 후 오리엔트호를 혼자 독차지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생각은 정말로 멋져 보였다. 그는 자신이 영특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는 단지 교활할 뿐이다. 탐욕이란 기대가 지나치게 되면 생기는 더러운 욕망이다. 유다양은 지금 재물에 대한 기대가 지나쳐 욕망이 솟구치고 있다. 그를 계속 사로잡는 뱀의 본능이 그의 운명이라 믿고 뱀이 이끄는 대로 내맡길 뿐이다. 지금까지 계속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운명의 여신이 내 곁에 있으니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지 않던가. 이 기세를 몰아 내 아가리가 얼마나 큰 먹이까지 삼킬 수 있는지 끝까지 가보자. 흐흐흐.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에 겨워 그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몸을 떨고 있는데 한 줄기 세찬 바람이 성교 안으로 들어와 그의 뺨을 때렸다. 좋은 징조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가 운명의 여신을 사랑하듯이 여신 또한 무모한 사람과 생각이 없는 사람을 몹시 사랑한다. 그리고 여신의 교묘한 솜씨 중 하나는 사람들이 패배를 승리라고 조치하게 하는 데 있다. 만약 인생의 경험을 지혜로 승화시켜 운명에 대항하는 사람이 지금 유다양을 보았다면 이렇게 말해줬을 것이다. 어이 유다양, 무엇이든 마구 잘 되어 갈 때가 있다. 하지만 놀라지 말지어다. 끝까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니까. 왜냐하면 수많은 신들은 모든 인간에게 여러 가지의 약점을 주어서 시험하는 냉엄한 장난꾸러기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시험을 극복한 자와 굴복한 자의 미래를 냉철하게 차별한다.
지금 그가 쥐고 있는 배신이라는 약점이 뒷날 어떤 커다란 파멸의 원인이 될지 예상치 못하게 하는 것이 신들이 인간을 상대로 장난치는 수법이다. 그날 밤이었다. 오리엔트호에서 거룻배 한 척이 다시 조용히 내려졌고 몇 명의 선원들이 숨을 죽여가며 뭔가를 거룻배로 옮겼다. 이윽고 4명의 선원이 탄 거룻배는 오리엔트호를 떠나 섬으로 갔다. 에드문 선주님, 빼냐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크리스천은 기운 없이 나무 아래에 누워있고 에드문과 미라가 모래사장으로 나가 빼냐와 선원들을 맞았다. 그들은 달빛 아래에서 썰물로 널찍하게 트인 모래톱에 거룻배를 끌어올리고 있었다. 에드문이 묻는다. 아니, 자네들이 여기에는 어인 일인가? 빼냐가 선원들에게 물건을 무트로 내리라고 지시한 후 에드문을 향해 몸을 돌렸다. 빼냐가 말한다. 아무래도 오리엔트호는 내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곧 출범할 것 같습니다. 에드문이 말한다. 예상하고 있었네. 에드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빼냐가 말한다. 그래서 선주님들과 미라씨가 당분간 지내시도록 약간의 식량과 취식 도구들, 낚시 도구들, 그리고 모포 몇 장을 가져왔습니다. 에드문이 묻는다. 유다양 선장이 허락했나? 빼냐가 대답한다. 아닙니다. 빼냐가 고개를 숙이며 가로저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다급하게 말했다. 저희는 속히 돌아가야 합니다. 에드문 선주님, 행운을 빕니다. 빼냐와 선원들이 잽싸게 물건들을 거룻배에서 내려 종려나무 아래까지 운반했다. 에드문과 미라도 그들을 도왔다. 선원들이 돌아간 후 크리스천이 말했다. 빼냐가 성격이 고약스럽고 욕심도 사나워 보였는데 그래도 한가닥 양심과 의리는 남아있었나 보군요. 그 말에 에드문이 고개를 주걱거렸다. 그러게 말입니다. 나를 암살하려 했던 사건 이후로 우리들에 대한 태도가 일변에서 약간 달리 보이긴 했지만 조금 전의 호의는 기대밖이었습니다. 뉘우치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하고 그런 자들은 더없이 미련한 인간들이지요. 크리스천이 말한다. 그런 면에서 빼냐는 미련하지 않은 것이요. 에드문이 말한다. 잘못을 뉘우칠 줄 알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저 배 안에 있었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크리스천이 이제 저 배와 화물은 두 놈 사기꾼들의 차지가 되었군 하고 말하고 나서 한숨을 내쉬더니 끈을 잡아당겨 주머니를 졸라매듯 입을 꽉 다물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전설 속의 어부처럼 부르짖고 있었다. 야, 운명의 신아, 너는 정직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위대한 인물들을 어둠 속에 두며 반대로 사악한 자들을 도와주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인간들을 띄워주는 데서 재미를 느끼는 놈이 아니더냐. 깊을 대로 깊어가는 밤바다 위에서 스멀스멀 안개가 피어올라 오리엔트호를 뿌연 그림자처럼 보이게 했다. 두 사내의 말이 끊기고 정막이 깊어지자 미라는 조금 전에 빼냐 일행이 가져온 담요를 크리스천 몸 위에 덮어주었다. 크리스천이 괜찮으니 당신이나 쓰시오라고 말하며 사용했지만 미라는 안됩니다. 새벽에 서리가 차가운데 약한 몸을 드러내 놓는 것은 병을 도지게 하거든요 하고 말했다. 그러자 크리스천은 다시금 말 잘 듣는 소년처럼 고분고분해졌다. 잠시 후 자정 무렵이 되자 오리엔트호는 돛을 펼치더니 서서히 안개 속으로 사라져갔다. 세 사람 중에 입을 떼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암울했기 때문이다. 확실한 것을 알지 못하면 인간의 본성은 혼란과 암흑을 예상하지 않던가. 에드문은 잠시 동안 자신의 어리석은 동업이 가져온 슬픈 결과를 멍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가늘게 한숨을 쉬는 크리스천은 미지의 세계와 맞닥뜨린 이 순간에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며 평소 암송하고 있던 어느 책의 구절을 속으로 읊조렸다. 자, 세상은 그런 거란다. 하루아침에 우리의 재산이나 친구나 연인을 빼앗기는 건 다반사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잃는 일도 종종 있지. 잠자코 누워있던 에드문이 바라본 밤하늘에는 몇 개의 별들이 구름 사이로 나와 아래를 굽어보고 있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종려나무잎 사이로 달빛이 반짝였고 사방은 고요했다. 종려나무는 제우스의 애인이자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의 어머니인 레토를 상징한다. 포세이돈의 아들인 티티오스는 주제넘게도 레토의 몸에 손을 대려 한 죄로 지하세계에서 두 마리의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먹힌다. 간에서는 계속해서 새살이 돋아나지만 독수리 역시 계속해서 간을 쪼아대어 그 고통은 끝이 없다.
그것이 바로 제우스가 보복하는 방식이었다. 에드문이 종려나무 아래에서 제우스 스타일의 보복을 생각하고 있는 동안 달은 서쪽 수평선 위 밤하늘에서 차갑고도 무심한 푸른빛을 계속해서 뿜어내고 있었다.